네. 네,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지난주에서 이번엔 두 번째 강의로서 아테네 아크로폴리스 그 중에서도 파르테논을 중심으로 말씀을 드릴 텐데 우리가 사실 이제 우리나라도 뭐 지금 현재도 물론이고 100년 전만 하더라도 조선말 그다음에 대한제국 초기에 무슨 일이 있었는지 정확하게 굉장히 알기 어렵거든요. 그런데 이제 이거는 지금부터 거의 2500, 600년 전 일이니까 저도 뭐 이렇게 지식이 뭐 많은 건 아니고 여러분하고 같이 공부하면서 말씀드리는 것으로 하겠습니다. 우선 지난주에 이제 우리가 그 그리스 문명을 주로 이야기할 때 그 전에 미노스, 크레타 섬에서 시작된 미노스 또는 미노아 문명, 그리고 그리스 본토 미케네를 중심으로 발달한 미케네 문명에 대해서 잠깐 이야기 드렸는데, 이게 미노아 문명, 미노스 문명이 망하고 미케네 문명이 형성된 게 아니라 미노스 문명을 크레타를 중심으로 한 미노스 문명이 절정기에 이르렀다가 쇠퇴했을 때부터 미케네 문명이 부흥하기 시작해서 그래서 계속된 거니까 이게 왕조의 개념이 아니고 연속성상에 있는 개념은 아닙니다. 근데 다만 미노아 문명이나 미노스 문명이나 미케네 문명이나 기원전 1200년 12세기 11세기 이때 굉장히 큰 타격을 받아서 뭐 완전히 무너졌다고 보기는 어렵지만 곧 크레타를 포함해서 그리스 본토가 암흑기에 접어듭니다. 그래서 여기 잠깐 이제 그림을 보시겠지만 북방에서 온 민족들, 이 사람들을 영어로 Sea People 합니다. 해양 민족, 그러니까 이 도리스인 또는 해양 민족들이라고 일컫는 사람들이 이 미케네 문명이 발달하고 있는 그리스 본토, 그리고 크레타 섬, 그리고 지중해 동안, 여기를 거의 철저하게 파괴하게 됩니다. 그래서 이 사람들에 대해서는 아직도 제대로 규명이 되지 않고 있어서, 그래서 이제 우리가 이 시대를 그리스 문명에서는 암흑기라고 이야기를 하죠. 그래서 현재 그리스 본토 위에서 내려온 도리스 또는 도리아인, 그리고 지중해 동안을 말하자면 약탈, 파괴한 해양 민족들, 이런 사람들의 실체에 대해서는 아직도 여러 가지 이론이 분분한 시점입니다. 그런데 이것이 끝나고 이런 파괴 행위가 잠깐요. 예. 이게 너 그림이 넘어가질 않네. 죄송합니다. 이게 제가 잘 몰라서. 국장님 오셔야겠는데. 죄송합니다. 이거 지금 이 그림이 안 넘어가서 그림이 안 넘어가요. 정 대표님 그림. 이게 또 생방송의 묘미입니다. 이게. 네. 이렇게 한번 클릭하고. 요거. 네. 되네. 예. 됐죠. 예. 예, 죄송합니다. 제가 이거 너무 이 유튜브 방송에 소위 우리가 차에다 붙이고 다니는 왕초보라서 이거 이제 실수했습니다. 예, 다음인데 하여튼 1200년, 1100년대에 지중해 동안에서 벌어진 파괴 행위에 대해서는 아직 정확하게 실체가 밝혀지지 않았습니다. 하여튼 그럴 때 그리스 본토의 미케네 문명이 암흑기에 접어들고, 그 다음에 생겨나는 것이 우리가 이제 전번에 이야기한 아르카익 그리스, 그러니까 고졸기라고 이제 우리가 번역하는데, 그건 이제 고전 그리스, 기원전 5세기를 정점으로 한 고전 그리스보다 먼저 세계다. 그래서 그걸 아르카익, 그러니까 고졸기 그리스라고 표현합니다. 근데 이제 우리가 그 시대에 본격적으로 고전 그리스 시기에 본격적으로 들어가기 전에 이오니아 지방에 주목할 필요가 있습니다. 이오니아 지방은 어디냐면 터키의 서해안 끝입니다. 지금의 터키의 서해안 끝인데, 이것을 이제 보통은 20세기까지는 초까지는 소아시아로 불렀죠. 그러니까 우리가 저번에 말했지만 아시아, 유럽, 리비아, 그러니까 아프리카를 의미하는 리비아는 전부 그리스인들이 만든 개념인데,
아시아에서 소아시아, 그러니까 작은 아시아, 그리스인들이 볼 때는 작은 아시아고, 이거를 이제 원래는 이걸 아나톨리아라고 불렀습니다. 아나톨리아는 동쪽 또는 일출이라는 뜻입니다. 왜냐면 그리스에서 볼 때는 이게 동쪽이니까. 근데 그 터키의 서쪽 끝, 그러니까 아나톨리아의 서쪽 끝에 이오니아라는 지방이 있었습니다. 사실 고전 그리스가, 그러니까 고전 시대 그리스 본토가 말하자면 이 지중해 문명의 핵심으로 떠오르기 전에는 이오니아 지방이 훨씬 더 중요한 문명의 본산이었습니다. 우리가 알고 있는 철학자 탈레스, 또 저 유명한 역사가 헤로도토스, 그다음에 수학자 피타고라스, 그리고 의사 히포크라테스 등이 전부 이 이오니아 지방 출신입니다. 그러다가 이 이오니아에서 개화한 문명이 아테네로 넘어가서 기원전 5세기에 말하자면 그리스 문명이 절정에 달하는 거죠. 그래서 이오니아, 근데 바로 그 이오니아 출신이 여러분이 잘 알고 있는 호메로스인 것입니다. 호메로스 역시 이오니아 출신입니다. 그래서 이제 뭐 호메로스에 대해서는 이 사람이 실존 인물인가 아닌가 여러 가지 논란이 있고, 진짜로 호메로스가 일리아스나 오디세이를 썼는가 이거에 있어서 논란이 없지 않지만, 하여튼 우리가 보통 기원전 8세기에 호메로스의 일리아스랑 오디세이가 완성되었다고 봅니다. 그러니까 호메로스가 기원전 8세기 사람이라는 거죠. 근데 이때부터 그리스가 말하자면 고졸기, 그러니까 아르카이 그리스 시대에 접어듭니다. 근데 그때까지만 하더라도 거듭 말씀드리지만 터키의 서쪽 끝, 즉 이오니아 지방이 그리스 문명의 중심지였다는 것을 여러분이 기억해 주시면 좋겠고, 앞으로 제가 그 지역에 페르가몬이라는 굉장히 유명한 도시가 있는데 그 도시에 대해서는 다음 시간에 한번 자세히 설명드리려고 하겠습니다. 그러면 이제부터 아크로폴리스에 대해서 이야기하겠습니다. 여러분, 아크로폴리스는 그리스어로 가장 높은, 그러니까 아크로가 가장 높은이라는 뜻입니다. 가장 높은 폴리스, 도시. 뭐 폴리스는 이제 그걸 도시라고 번역해야 되냐 마냐는 논란이 있지만, 그러니까 아테네에서 가장 높은 지역, 서울이면 어딘가요? 옛날에는 사대문에서 남산이었죠. 그러니까 아테네에서 가장 높은 지역인 아크로폴리스에 위치한 파르테논 신전에 대해서 말씀드릴 텐데, 이 아크로폴리스는 아테네만 있는 것은 아닙니다. 다른 도시, 그리스의 모든 도시는 이렇게, 이제 이거는 아크로폴리스, 아테네고, 이건 다른 도시입니다. 이거는 페르가몬인데, 근데 이런 것들은, 옛날에, 즉, 대포나 화약이 크게 발달하지 않았을 때는 어떤 도시를 지을 때 도시의 가장 높은 지역에 최후의 요새나 성체를 마련합니다. 그 대표적인 것이 영국의 에든버러입니다. 영국의 에든버러를 가보신 분은 아시겠지만 도시 자체는 평지인데 도시 가운데 큰 성체가 우뚝 솟아 있습니다. 그러니까 도시 전체는 전부 외적에게 점령당하더라도 이 성체 안으로 피해서 최후의 저항을 할 수 있는 것입니다. 아크로폴리스 역시 그런 기능으로 지어졌습니다. 근데 그 중에서도 아크로폴리스 중에서 가장 유명한 게 아테네 아크로폴리스입니다. 이것은 크렘린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가 여러분 크렘린 하면 모스크바에 있는 크렘린의 고유명사로 생각하시는데 그건 아닙니다. 크렘린은 도시 안에 있는 성체란 뜻입니다. 그러니까 모스크바에만 있는 게 아니죠. 러시아의 다른 도시에도 크렘린이 있는데 그 중에서도 가장 유명한 게 모스크바에 있는 크렘린이 돼가지고 크렘린이 마치 고유명사화 됐는데 아크로폴리스도 마찬가지입니다. 아테네에만 있는 것은 아니라는 것을 알아두시기 바랍니다. 근데 이것은 당시에 이제 나중에 우리가 보지만 7세기에 그 모하마드의 이슬람교가 번성해서 그들이 서진을 합니다. 그래서 나중에 스페인을 이베리아 반도를 점령하게 되는데 그때 그 이베리아 반도에 이렇게 높은 지대에 건설한 성들을 알카사르라고 부릅니다. 알카사르. 그러니까 고대에는 어디에나 대포나 화약이 발달하지 않았을 때는 도시에서 가장 높은 지역에 말하자면 성체나 요새나 성을 건설해서 그것을 최후의 보루로 사수하는 그런
전통이 있었던 것입니다. 그래서 이제 이게 페르가몬에 있는 아크로폴리스고, 근데 이제 당시에 왜 아크로폴리스가 주면 당시에 기원전 5세기에, 그러니까 저번에 말씀드렸죠. 그리스 문명의 핵심이 언제냐? 기원전 5세기, 500년에서 350년, 그러니까 350년, 알렉산더 대왕이 태어나기 전, 그 정도 한 150년이 그리스 문명의 고전 그리스라고 불리는 그런 아주 제일 중요한 시기인데, 그때 그리스는 요 정도 위치였습니다. 당시에 이 지중해 세계에서 가장 큰 세력은 페르시아 제국이 있습니다. 페르시아 제국의 아케메네스 왕조라고 정말 엄청난 거죠. 아케메네스 왕조가 기원전 550년에 건립돼서 알렉산더 대왕에 의해서 망하는 330년까지 한 220년 정도 존재했는데요. 정말 엄청나지 않습니까? 근데 이제 이렇게 제국이 크다 보면 당시에 이집트, 그리고 지금의 뭐 시리아, 터키, 이라크, 이란, 그리고 아프가니스탄의 일부까지 정말 어마어마한 제국이었던 것입니다. 그러니까 당시 서양에서는 가장 큰 제국이었죠. 근데 이렇게 큰 제국에서는 항상 변방에서 문제가 생기죠. 변방에서 문제가 생기는데, 요 서쪽 변방, 즉 우리가 아까 본 이오니아 지방, 이오니아 지방을 중심으로 페르시아 제국의 패권에 대해서 반란이 일어났습니다. 그것을 우리가 이오니아 반란합니다. 이제 페르시아 제국이 이렇게 정말 엄청나게 큰 제국입니다. 엄청나게 큰 제국인데, 페르시아 제국의 모습이고, 여기서 요 이오니아 지방, 요 서쪽에 있는 이오니아 지방을 중심으로 해서 페르시아 제국에 다양한 반란이 일어나게 됩니다. 그 반란을 아테네를 포함한 그리스 국가들이 지원을 하게 됩니다. 그러니까 페르시아 제국이 대노란 거죠. 그래서 얘들을 한번 손봐줘야겠다. 그래서 이 페르시아 제국이 그리스 본토로 쳐들어오게 됐습니다. 그러니까 그전에는 여기까지 있었는데 그리스 본토로 쳐들어오고 바다로도 쳐들어오고, 그런데 그것을 막아낸 첫 번째 전투가 490년에 아테네 마라톤 전투입니다. 그 마라톤 전투는 너무 유명했던 나머지 나중에 좋은 그림으로 이 그리스인들이 그걸 남겨놨는데, 그거는 제가 다음 시간에 보여드리겠습니다. 그 마라톤 전투가 490년에 있었죠. 그래서 마라톤 전투가 저번에도 잠깐 말씀드렸지만 올림픽 경기의 마지막 경기가 마라톤 전투입니다. 근데 왜 그 정도로 마라톤 전투를 중요하냐? 페르시아의 대군에 비해서 그리스는 아주 소수 부대였거든요. 그래서 누구도 그리스 연합군이, 그러니까 아테네랑 스파르타 군을 중심으로 한 그리스 연합군이 페르시아 대군을 대적할 수 있으냐고는 누구도 생각하지 못했던 것인데, 정말 기적적으로 마라톤 전투에서 승리해서, 마라톤은 그리스에서 동북쪽으로 40km 정도 떨어져 있습니다. 그래서 그 승리의 소식을 알리는 전령이 마라톤 평야에서 아테네까지 40여 킬로를 뛰어와서 승전보를 고하고 죽었다. 이것이 말하자면 우리가 알고 있는 말하자면 신화인데, 사실은 그게 아니라, 그건 아니라 당시 아테네하고 스파르타를 중심으로 그리스 연합군이 구성이 되었기 때문에 아테네에서 그 사실을 알리기 위해서 스파르타로 전령을 보냈습니다. 아주 먼 길이죠. 아주 먼 길을 보냈는데, 이제 그 사실을 19세기 말에 우리가 올림픽 경기가 현대 올림픽 경기가 시작될 때 말하자면 신화를 만들어낸 거죠. 만들어내서 마라톤 전투에서 마라톤에서 아테네까지 달려와서 그 승전보를 고하고 죽은 그 그리스 군인을 기념하기 위해서 마라톤을 한다. 이렇게 되는데, 그것은 사실을 약간 각색한 것이라는 것을 말씀드리겠습니다. 그리고 나서 이 마라톤 전투에서 패배한 페르시아 군이 한번 물러났다가 또다시 쳐들어옵니다. 그때 이제 유명한 것이 여러분 그 300인 전투라고 여러분 이제 그 영화로 돼 있는데, 그때 이 테르모필레라고 그 계곡, 그러니까 조그만 계곡에서 그러니까 거의 조그만 협로를 차지한 그리스군이 스파르타의 300인을 중심으로 해서 마지막 결사항전하죠. 그때 스파르타의 왕이 지금의 요
중앙에 있는 레오니다스라는 왕입니다. 이것은 이제 19세기에 신고전주의 유명한 화가 자크 다비드가 그린 그림인데 보시면 알겠죠? 그리스인들이 전투할 때, 그러니까 운동 경기나 체력 단련을 할 때나 몇 가지 운동 종목을 할 때는 완전 나체로 했지만 전투할 때는 당연히 옷을 입었습니다. 근데 이것은 뭡니까? 지난번에 말씀드렸죠. 영웅적 나체. 그러니까 신이나 영웅은 나체로 표현한다. 그래서 다비드도 그리스의 개념에 따라서 이 레오니다스를 포함한 스파르타 군을 나체로 표현한 것입니다. 그 다음에 이건 레오니다스의 동상인데 마찬가지로 나체로 표현하고 있죠. 근데 이 보시면 알겠지만 나체로 표현한 것이 더 말하자면 비장감도 있고 훨씬 더 영웅적인 어떤 그 느낌이 느껴지지 않습니까? 예, 그래서 이제 그 다음에 아까 그 테르모필 다음에 그리스인들이 또 하나 결정적인 그 테르모필레의 전투는 그리스인들이 결국은 패배하지만 나중에 살라미스라는 해전에서 480년에 살라미스 해전에서 결정적인 승리를 거두게 됩니다. 근데 원래 페르시아는 큰 제국이기 때문에 해군이 이렇게 강하지 않습니다. 당시 지중해에서 해군이 가장 강한 것은 페니키아. 우리 전번에 얘기했죠. 메소포타미아, 수메르를 중심으로 한 수메르에서 시작되는 메소포타미아 문명이 페니키아를 거쳐서 서진에서 크레타 섬으로 와서 미케네 그리스 본토로 넘어갔다는데 당시 지중해에서 가장 강력한 해군을 보유한 쌍벽은 페니키아랑 아테네입니다. 아테네는 주로 해군을 중심으로 그 군사를 갖고 있고 스파르타는 육군을 중심으로 가졌는데 이 480년에 살라미스 해전에서 그리스 연합군이 결정적인 승리를 거두게 됩니다. 그래서 페르시아 제국의 공격을 퇴치하게 됩니다. 그리고 등장하는 인물이 페리클레스입니다. 정말 그리스의 5세기 고전 그리스. 여러분 이제 우리가 지금 고전이란 말을 지금 이제 쉽게 하는데 사실 고전이란 말은 굉장히 중요한 말입니다. 굉장히 무거운 말이고 왜냐면 우리가 이제 동양의 가장 중요한 고전이 공자의 말씀이죠. 노노, 맹자 이런 분들은 지금부터 그러니까 공자가 기원전 6세기 그러니까 500 몇십 년에 기원전 500그러니까 6세기니까 지금 공자가 태어나신 지 2600년 거의 3000년이 다 가는데 그때도 논어를 읽고 지금도 우리가 논어를 읽습니다. 그러니까 만약 지금 우리가 많이 읽는 책, 지금 우리가 좋아하는 영화, 지금 우리가 좋아하는 예술작품이 2, 3천 후에 과연 얼마나 남아있을까요? 그런 세월의 정말 무수한 세월의 엄청난 세월의 무게를 버티고 살아남은 것이 고전인데 그래서 기원전 5세기의 그리스를 고전 그리스라고 부르니까 이 고전, 그러니까 클래식이라는 말은 사실 함부로 쓸 수 있는 단어가 아닙니다. 그러니까 이제 우리가 아까 본 기원전 8세기에 시작해서 6세기까지 계속된 아르카익 그리스, 고졸기 그리스도 고전 그리스에 선행했다 해서 그러니까 아르카익이 이렇게 좋은 의미는 아닙니다. 약간 올드 패션드, 약간 낡았다는 의미가 있는데 사실 고졸기 그리스도 만만한 시기가 아니었는데 고전 그리스가 워낙 위대한 시대였기 때문에 그런 표현을 쓴 것입니다. 바로 그 고전 그리의 시대를 한 30년간 주도한 사람이 정치가 페리클레스입니다. 페리클레스는 지난번에 우리가 본 알키비아데스 못지않게 미남이었다는 거죠. 그래서 우리가 이제 그리스 로마 시대 3대 미남을 이야기할 때 페리클레스, 그리고 지난번에 본 알키비아데스, 그리고 로마의 아우구스투스 황제, 이 세 사람을 보통 칩니다. 그래서 이 페르시아 제국의 대군의 정말 그 침략을 물리친 아테네는 정말 엄청난 자부심, 자기들이 이 페르시아 제국을 물리쳤다는 엄청난 자부심에 근거해서 페리클레스의 주도 아래 아크로폴리스를 재건하기로 결정합니다. 왜냐하면 잠깐 전에 페르시아 군대가 2번 쳐들어왔는데 마라톤 전투에서 패배하고 살라미스 해전에서 2번째 패배했죠. 그때 이 아크로폴리스를 점령하고 대대적인 방어를 해서 이때 파르테논 신전이 있었습니다. 근데 그거를 파괴해버립니다. 그래서 페리클레스가 아테네의 힘을 보여주기 위해서 이 아크로폴리스를 재건하는 프로젝트를 말하자면 구상하게 된 것입니다. 이런 것은 뭐 어느 나라나 자기들이 어떤 힘을 보여주기 위해서 대대적인 말하자면 토목 공사를 하고 건축 공사를 하는 것은
역사 이래로 계속되는 일이죠. 그래서 아크로폴리스, 그러니까 아테네 황금 시대, 보통 그것을 아테네 황금 시대를 고전 그리스 시대도 기원전 460년에서 430년 정도라 30년을 보는데 그때 페리클레스가 아테네 지도자였습니다. 그래서 페리클레스가 자기의 친구인 페이디아스 또는 피디아스라는 유명한 건축가 겸 조각가에게 이 임무를 맡겨서 아크로폴리스를 재건하기로 결정합니다. 그래서 지금 이제 이게 나중에 아크로폴리스가 이건 아주 오랜 시간을 거쳐서 완성된데 아크로폴리스가 완성된 단면도입니다. 여기가 이제 일본이 파르테논 시절이죠. 그리고 요 밑에 나중에 우리가 볼 디오니소스 극장이 있고 여기 이제 여러 가지 건물이 있는데 이것을 다 보기는 어려운데 우리가 보통 그리스에서 신전은 복합단지였습니다. 신전 하나만 덜그러 있는 경우는 없습니다. 보통 신전 옆에 여기 보시다시피 들어오는 문이 있고 또 다른 건물도 있고 극장도 있고 또는 나중에 일종의 병원도 있고 이렇습니다. 그건 나중에 말씀드리고 하여튼 이 아크로폴리스를 재건은 페르시아 제국의 침략을 이겨낸 아테네가 자기들의 정말 엄청난 자부심을 이 지중해 세계에 과시하기 위해서 시작한 대공사였던 것입니다. 그래서 이제 이것이 지금은 이제 여러분 보시겠지만 아크로폴리스가 굉장히 많이 파괴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미국의 내슈빌이라는 도시에서 이 파르테논 신전을 말하자면 모조에서 건설을 해놨습니다. 그래서 이거는 현재 내슈빌에 이런 건물이 있는데 이런 모습이었다는 거죠. 이런 모습이어서 그 아크로폴리스인데 아크로폴리스가 원래 파르테논 신전이 이게 31m 그리고 길이가 70m입니다. 그래서 신전으로는 아주 큰 건물은 아닙니다. 아주 큰 건물이긴 하지만 이 파르테논 자체가 아테네 아크로폴리스를 상징하는 건물이고 또 나아가서 그리스 그러니까 아테네의 민주주의를 상징하는 건물이고 또 그리스 문명 고전 그리스 전체를 상징하는 건물에서 이렇게 우리가 중요시하는 거죠. 그래서 이제 그 단면들을 보시면 그리스 신전은 우리가 지금 알고 있는 교회랑은 좀 다릅니다. 왜냐면 그리스 신전에서 행사는 신전 앞에서 했습니다. 신도들이 신전 앞에 모여서 그러니까 아테네시에서 그 아테네 여신을 그리는 축제를 시작해서 행사를 한 다음에 아크로폴리스를 걸어 올라옵니다. 그래서 파르테논 신전 앞에서 행사를 하고 요 안에는 파르테논 신전의 사제들만 들어갈 수 있습니다. 그래서 요 안은 뭐냐? 예배를 드리는 장소가 아니라 말하자면 보물, 아테네 여신에게 바쳐진 봉헌물들을 간직하는 일종의 보물창고 또는 더 정확하게 말하면 아테네라는 도시의 국고입니다. 그러니까 국가의 보물을 보관한 창고로 쓰였습니다. 그래서 건물 구조가 이렇게 돼 있죠. 밖에는 기둥으로 10줄을 세워놓고 안의 공간을 벽으로 둘러쌌습니다. 이건 나중에 이제 로마 건물에서 뒤집어지는데 이런 건물에 저희가 지금도 많이 남아있죠. 그래서 요 안에는 아무나 들어가지 못하고 특히 이 안을 이제 지성소라고 부르는데 이 안은 더더욱 정말 사제 중에서도 아주 중요한 사람만 들어갈 수 있고 여기는 아무나 들어갈 수 있는 장소가 아니라는 것. 그러니까 지금의 우리가 알고 있는 예배, 교회당이나 종교 건물하고 달리 경배는 이 건물 밖에서 이루어졌다는 것을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그래서 이게 단면도고, 요게 동쪽입니다. 이쪽이 서쪽인데, 지금 우리가 보면 이쪽이 이제 보이는 것이 이쪽이 서쪽입니다. 서쪽이고, 근데 여기 이제 나중에 자세히 말씀드리면 조각에 전부 색칠을 했습니다. 왜냐면 우리는 지금 이것을 예술 작품으로 보지만 당시에는 이게 신전이었습니다. 그러면 사람들이 여기가 높이가 아크로폴리스의 높이가 기둥 높이가 10m고 최고 높이가 13m가 넘습니다. 그러니까 거의 이 밑에서 보면 14m 높이의 조각 작품들이 있으니까 그것이 지금처럼 흰 대리석이 아니었습니다. 당연하죠. 색칠을 했습니다. 그래야 눈에 잘 보일 거 아닙니까? 그래서 다 원래 색칠했습니다. 다 빛이 발했지만. 그래서 그 점을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이런 건물의 양식은 지금도 많이 남아있죠. 이건 이제 프랑스 님무에 있는 신전인데, 밖에는 기둥으로 개방을 해놓고, 안에 하는데, 이런 것들은 뭐라냐? 포르티코라고 부릅니다. 그러니까 일종의 현관인데, 지붕이 본 건물하고 똑같이 하는 것은 포르티코라고 부르고, 이건 이제 이게 내부입니다. 이 포르티코의 내부고, 우리 이제 한국은행 가보면, 이런 현관 입구에 볼록 튀어나온
곳입니다. 이거는 포츠라고 부릅니다. 지붕이 본 건물하고 따로 나와 있죠. 그래서 이걸 포르티코랑 포츠로 구분하는데 나중에 서양 건축사에서 상당히 중요한 개념입니다. 그래서 마찬가지입니다. 성당 건물도 지붕이 따로 요거 입구가 따로 현관이 딱 따로 떨어져 나와 있죠. 이런 것을 포츠라고 부른다는 것을 알아두시기 바랍니다. 그다음에 신전 건물에서 또 하나 중요한 게 이제 우리가 미술 작품 조각이나 그림이나 도자기 그림보다 사실 더 중요한 것은 건축물입니다. 그래서 건축물에서 제일 중요한 게 요 신전, 그리스 신전에서 요 중요한 삼각형을 페디먼트라고 부릅니다. 요거를 페디먼트라고 부르는데 여기다 이제 주로 조각을 했죠. 페디먼트고 페디먼트 안에 삼각부를 팀파눔이라는데 요건 나중에 차차 말씀드리겠습니다. 그래서 요걸 페디먼트고 요거 이제 다른 용어들이 있는데 그건 이제 나중에 보시겠습니다. 그래서 요 박공인데 요 이제 앞에 지금 이 페디먼트의 형태입니다. 이게 꼭 이런 삼각형만 있는 게 아니라 다양한 형태가 있습니다. 고전 건축에서는, 그러니까 서양 건축에서는. 그리고 요걸 페디먼트고 제일 중요한 게 요 안에 여기도 이제 그림이 있는데 요걸 이제 프리즈라고 부르는데 이제 프리즈에 대해서는 조금 더 말씀드리고 기둥머리 이걸 주둔죠. 이 기둥머리에 따라서 우리가 알고 있는 도리아 양식, 이오니아 양식, 코린티 양식이 정해지는데 이것도 좀 기억을 하셔야 됩니다. 그래서 어떻게 되냐? 요 부분, 그러니까 아까 본 페디먼트에도 조각을 했지만 요 부분에도 조각을 했습니다. 요 부분에도. 그래서 지금 이렇게 다 이렇게 채색을 한 거죠. 그러니까 신전 건물을 가서 보면 그런 거 조각들이 아래 사람들이 쉽게 볼 수 있도록 다 조각을 했다는데 이런 건축 양식들이 나중에 로마 시대에 계승되고 또 16세기 르네상스 시대에 계승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제 요거를 주둔데 요거 이제 이오니아식이죠. 이오니아식이고 도리아식은 그치 아무 장식이 없습니다. 그래서 남성적인 양식이고 이건 이오니아식입니다. 그리고 이게 이제 코린트 양식이죠. 코린토스. 그러니까 코린토스라는 도시에서 코린토 이거는 나중에 헬레니즘이나 로마 시대에 주로 많이 발전하고 그리스 문명 시대에는 도리아식하고 이오니아식을 주로 사용합니다. 그래서 이제 다양한 기둥의 양식, 뭐 복합 양식 이게 이런 건데 이런 것들은 이제 넘어가겠습니다. 그래서 현재 이게 지금 파르테논의 모습입니다. 이쪽이 서쪽이죠. 근데 옛날에는 여기 지금 조각들이 좀 남아 여기 다 조각했을 뿐만 아니라 여기는 부조로 여기도 부조로 이렇게 다 조각을 했고 안쪽에 프리즈라는 부분도 전부 조각을 했는데 지금 이렇게 남아있지만 아까 우리가 본 네슈빌의 모습에서 그거를 이제 상상해 보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현재 조각이 중요한 게 크게 세 부분입니다. 페디먼트, 이 페디먼트의 한 조각, 이게 이제 동쪽 조각, 동쪽에 아테네 여신이 태어난 것입니다. 아테네 여신이 어떻게 태어나냐면 제우스의 머리에서 무장한 채로 태어났던 겁니다. 그래서 이 조각을 좀 자세히 보시면 지금 제우스의 머리에서 아테네 신이 태어나니까 옆에 신들이 다들 깜짝 놀라는 광경을 조각해 놓은 겁니다. 그러니까 이거는 상상도죠. 복원한 상상도인데 지금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 다음에 여기 자세히 나와 있지 않지만 이쪽에서 조각을 이렇게 읽어야 됩니다. 그러니까 해가 떴습니다. 그럼 헬리오스 신이 타는 마차가 떠났는데 말이 이렇게 좀 말이 이제 힘찬 모습이 그려 있고 맨 끝에는 하루의 여정이 끝나서 해가 집니다. 그런 말이 지쳐 있죠. 그것까지 지쳐있는 말의 모습까지 아주 잘 조각을 해냈습니다. 그래서 대단한 조각인데 거의 다 파괴됐죠. 그 파괴된 역사는 조금 이따 말씀드리겠습니다. 그래서 지금 현재 남아있는 건데 이것들이 지금 어디 있냐? 아테네 아크로폴리스의 파르테논에 있지 않고 또는 아테네 미술관에 있지 않고 런던의 영국 박물관에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이게 소위 말하는 엘긴 대리석이라고 아주 지금 논란이 되고 있는 거죠. 그 다음에 이건 서쪽입니다. 그러니까 페디먼트가 두 개죠. 동쪽 정면에 서쪽, 이거 서쪽 정면은 아테네 도시를 두고 아테네 신하고 포세이돈하고 싸움을 벌이게 됩니다. 그래서 그 장면을 조각해 놓은 겁니다. 그걸 좀 자세히 보셔야 돼요. 지금 원래 이제 이게 상상도고 현재 이걸 복원을 해 놓은 겁니다. 복원을 해 놓은 건데 이 조각들이 정말 그 솜씨가 대단합니다. 여러분 지금도 이렇게 만들기 어렵습니다. 이 삼각형이 페디먼트에 맞춰서 이런 그 고부조, 그러니까 조각을 할 수 있다는 것은 정말 대단한 솜씨입니다. 근데 여기 보시면 알겠지만 남자들은 포세이돈 신을 표해서 전부 영웅적 나체로 나신을 그려놨습니다. 그래서 이제 그 옆에서 보신 건데 정말 이 역동성이나 이런 것은 고대 그리스 조각이 왜 16세기에 미켈란젤로가 여기에다 이렇게 감복을 했는지 그거는 이제 차차 말씀드려서 현재 이것이 이제 영국 박물관에 남아있는 그 파르테논의 페디먼트의 조각들입니다. 근데 페디먼트만 조각이 아니라
페디먼트 밑에 이 부분을 메토프라고 부릅니다. 여기 트리글리프라는 부분이 있고 메토프인데 트리글리프라는 색인데 이게 아래로 직선을 수직으로 색을 나눈 조각을 해놓고 여기 이 메토프에도 전부 조각을 해서 채색을 해놨습니다. 여기 지금 자국이 남아있죠. 트리글리프 3개 남아있고 메토프마다 전부 조각을 해놨습니다. 이 메토프가 높이가 1.2m고 너비가 1.2니까 거의 정사각형에 딱 조각을 해놨는데 이것도 이렇게 지금 조금 남아있지만 이것도 대부분은 이렇게 채색을 했다는 거죠. 채색을 해서 해놨는데 이것도 대부분은 어디 있냐? 영국 박물관에 있습니다. 근데 지금 이 보시면 이게 이제 그 인간하고 어떤 그 조각하고 켄타로루스라고 반은 사람이고 반은 말하고 그 둘이 싸우는 관계입니다. 근데 여기 보면 인체를 나타냈는데 정말 기가 막히게 조각을 했습니다. 그리고 이게 이제 하나는 켄타로루스가 이 인간이 라피드족이 켄타로루스를 제압하는 관계이고 또 하나는 켄타로루스가 인간을 밟아서 이기는 관계입니다. 근데 여러 가지 그 역동성이나 이런 것이 대단하다는 거죠. 대단한 거죠. 그래서 이제 이것이, 그 다음에 또 하나는 뒤에 프리즈라는 이 건물이 지금 요게 페디먼트고 요게 이제 메토프인데 그 안에 아까 우리가 본 요게 이제 이쪽이 동쪽이 서쪽 페디먼트고 그 메토프고 요 안에 벽으로 둘러싼 공간이 있습니다. 이 벽으로 둘러싼 공간의 위에도 그 전부 조각을 했습니다. 그걸 우리가 프리즈라고 부릅니다. 그래서 이건 메토프의 조각이고 요 뒤에 우리가 그리스 그 신전의 특징은 맨 바깥은 기둥으로 개방을 해놓고 안을 벽으로 둘러싸 가지고 폐쇄를 했는데 그 위에다가 이걸 했는데 이걸 프리즈라고 부르는데 이 프리즈에 얼마냐면 총 길이 여기입니다. 요 내면의 모든 길이가 160m입니다. 이걸 전부 조각을 해놨습니다. 그러니까 다양한 주제로 그리스 신화의 다양한 주제로 전부 조각을 해놨는데 여기죠. 요걸 전부 조각을 해놨습니다. 전부. 그래서 지금 이게 이제 상상도입니다. 피디아스가 프리즈 조각을 자기 친구들한테 보여주는 관계입니다. 그러니까 안쪽에 있는 거죠. 안쪽에. 그래서 이게 총 길이가 무려 160m인데 이 프리즈 조각의 대부분도 영국 박물관에 가 있습니다. 현재. 그래서 이제 그리스 정부에서 이걸 반환을 요구하죠. 그래서 이게 지금 영국 박물관을 따로 영국관에서 이게 좀 얼마나 중요한 보물입니까? 그러니까 따로 이 엘긴 대리석 방을 따로 만들어놨습니다. 그래서 이거를 쫙 전시를 해놨죠. 그래서 이제 그 중에 한 이부입니다. 정말 이 말을 타고 지나가는 사람들의 역동성이나 이런 것은 대단한데 여러분 이제 나중에 말씀드리겠지만 이 말이 말이죠. 이 말이라는 게 정말 굉장히 그 근육이나 이런 것이 정말 대단히 빼어난 정말 신의 걸작 중에 하나입니다. 신의 최고 걸작은 인간이라고 우리가 보통 이야기하는데 아마 제가 보기에 그 다음 걸작이 말이 아닌가 싶습니다. 따라서 말을 조각하기가 굉장히 어렵습니다. 주변에 말 그림이나 말 조각을 보신 분은 확인할 수도 있을지 모르지만 이게 말 조각이 쉽지 않습니다. 근데 여기에 말이 모두 한 7, 80마리가 있는데 이 말 자세가 전부 다릅니다. 그런데 그걸 다 표현했다는 게 대단한 건데 이게 왜 그러냐? 파르테논 신전이 나중에 기독교 이제 로마나 그리스가 기독교 세계가 된다면 성당을 쓰이다가 그 다음에 오스만 제국이 쳐들어와 가지고 모스크를 그 안에 만듭니다. 그다음 무슨 일 아주 대참사가 벌어졌는데, 그러니까 처음에는 6세기경에 이게 성당으로 변하면서 많이 훼손이 됐고, 이제 우리가 이제 그 문화예술 파괴를 반달리즘합니다. 반달리즘하는데 문화예술 파괴는 지금의 이제 이슬람 국가 IS가 많이 이제 문화예술 파괴하고 또 아프가니스탄에 탈레반이 많은 그런 그 신전을 파괴했지만 기원 후 4세기에 기독교가 공인된 다음에 4세기 말에 기독교가 국교가 되거든요. 로마 제국에. 그러면서 말하자면 그 기독교들이 이교도 신전이나 이교도 사원이나 그러니까 그리스 로마에 관련된 많은 예술품들을 파괴를 합니다.
그러니까 그런 것들은 이제 어디나 있었는데 대단히 유감스러운 사실인데 하여튼 6세기에 성당으로 돼서 상당히 파괴됐고 또 모스크가 건설되면서 파괴되겠는데 결정적인 파괴는 1687년에 9월에 당시 아테네는 오스만 제국의 땅이었습니다. 나중에 이제 오스만 제국에서 말씀인데 아테네는 오스만 제국 그리스 반도 전체가 근데 당시 오스만 제국에 대해서 가장 서유럽에서 오스만 제국을 강력하게 공격하고 방어한 것이 베네치아라는 조그만 그러니까 오스만 제국에만 아주 작은 도시국가로 보기는 어렵지만 베네치아가 정말 오스만 제국에 맞설 정도로 엄청난 12세기부터 16세기까지 엄청난 힘을 발휘하는데 베네치아 군대가 아크로폴스를 포위하고 맞으면 이제 오스만 군대가 밀리니까 아크로폴스로 도망갔습니다. 위로. 아까 말씀드렸죠. 아테네가 점령이 당하면 마지막 저항군들은 아크로폴스로 피신해서 거기서 저항을 했는데 그래서 이제 공방전이 벌어지고 있었는데 이 오스만 군대가 파르테논을 화약고로 썼습니다. 그러니까 이것도 참 대단히 슬픈 사실인데 그런데 베네치아 군이 포격을 했는데 그 포탄 하나가 파르테논에 떨어졌습니다. 그러니까 아주 대폭발이 일어났죠. 그래서 참사가 벌어진 겁니다. 그러니까 여기 보시면 이제 이게 뭐냐면 미나레트입니다. 여러분 모든 모스크에는 미나레트가 있죠. 그래서 미나레트의 수에 따라서 모스크의 중요성을 판가르는데 이게 모스크를 쓰는 게 미나레트가 있고 오스만 군대가 화약고를 쓰던 파르테논 신전에 베네치아 군의 포탄이 떨어져가지고 큰 아주 대파괴가 일어나서 파르테논이 지금처럼 처참한 몰골이 되는데 그 이후에 1801년 그러니까 19세기 초에 1801년 1802년에 영국이 파견한 엘긴 백작, 그러니까 난중에 엘긴 백작이 되었는데 토마스 브루스입니다. 스콜틀드를 규정인데 의관이었습니다. 이 사람이 오스만 제국의 허가를 얻었다는 핑계로, 그러니까 그 허가가 정확한지 안 건지 모르지만 파르테논 신전에 가서 아까 본 페디먼트, 그 다음에 메토프, 프리제 조각들을 떼어냈으면 건 전부 떼어냈습니다. 그래서 그를 영국으로 반출해가지고 자기가 가지고 있다가 나중에 영국 박물관에 팔게 됩니다. 그래서 지금 영국에 잘 차려입는 신사들이 그 조각들을 감상하고 있는 광경입니다. 그러니까 이제 제국주의의 슬픈 산물이죠. 그래서 이제 지금 이제 이것이 많은데 이게 이제 그 영국의 고위직들이 그 소위 엘긴 대리석을 감상하고 있는데 정말 너무 철저히 뜯어가서 나중에 파르테논 신전에 남아있는 게 거의 없을 정도로, 그러니까 뭐 완전히 다는 아니지만 정말 거의 대부분을 엘긴 백작이 이걸 띄워갔습니다. 그래서 거기 이제 그게 과연 적법한가 안 그래는 논쟁이 많은데 오스만 제국한테 왜냐면 오스만 제국 이게 자기들의 문화유산이 아니죠. 그리스가 자기들이 점령지였으니까 그러니까 뭐 가져가라 그러긴 그랬던 모양인데 그것에는 좀 논란이 있습니다. 그래가지고 바로 그 엘긴이 뛰어가기 직전의 모습이 이거였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제 여기 모스크가 있죠. 이렇게 이제 처참하게 파괴됐는데 여기서 이걸 다 띄워갔습니다. 그래서 이제 이런 모습인데 아주 처참한 모습이죠. 지금은 이제 약간 복원해서 많이 좋아졌지만 그래서 그것이 지금 이 엘긴 대리석 지금 대형 영국 박물관의 아주 뭐 제일 핵심 부분이라고 볼 수 있죠. 이 엘긴 대리석하고 또 메소포타미아 이런 게 보여주고 있는데 그 엘긴 대리석을 둘러싸고 지금도 여전히 이게 이제 아주 따로 방을 마련해서 그러니까 영국 박물관에서 가장 중요한 부분이 나중에 뭐 서양의 미술이나 이런 게 아닙니다. 메소포타미아에서 엄청 가져갔거든요. 근데 영국이 제일 많이 가져갔습니다. 또 베를린도 그렇고 프랑스도 그렇지만 근데 제일 핵심이 이 엘긴 대리석입니다. 이게 이제 그리스 정부에서 내놔라. 근데 영국은 못 내놓겠다. 그래서 여러 가지 좀 쟁점이 되고 있죠. 그래서 이제 그 안에 뭐가 있었냐? 그 아까 본 요 안에는 아까 말씀드렸지만 아무나 들어갈 수 없고, 그러니까 그 예배를 드리는 장소가 아니라 파르테논의 보물들, 즉 아테네 여신에게 봉헌된 보물들을 모셔놓은 장소고, 더 나아가서는 아테네의 국고였다는 거죠. 보물창고였습니다. 보물창고에서 거기에 가장 뭐가 중요한 게 있었냐면 아테네 여신의 대형 동상, 그를 아테네 파르테노스입니다.
아테네 여신이 처녀입니다. 아테네 파르테노스에서 그러니까 처녀 그러니까 파르테논도 맞잖아요. 파르테논이 무슨 뜻이냐면 처녀들의 방이라는 뜻입니다. 파르테노스라는 말에서 파르테논 자체가 처녀들의 방이라는 뜻이고 그 안에 그 성소에 아무나 못 들어가는 성소에 아테네 파르테노스라고 페이디아스가 거대한 아테네 여신의 조각을 이렇게 만들어 놨습니다. 이거는 이제 말하자면 나중에 그러니까 복원한 것입니다. 여러 가지 위해서. 근데 이것은 뭐냐면 높이가 11.5m였다는 거죠. 높이가 11.5m니까 그러니까 정말 엄청난 건물이죠. 그 더구나 그 뭐냐면 나무로 이제 원본을 만들고 그에다 청동을 입힌 다음에 중요한 곳에 금으로 덮었습니다. 그리고 얼굴과 팔은 상아로 했습니다. 이런 조각상을 금하고 상아를 썼다 해서 따로 용어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 고대 그리스에서 가장 비싼 조각물이 이겁니다. 나무 원본에 청동을 입힌 다음에 중요한 부분을 도금하고 얼굴과 팔은 상아로 입힌 것. 즉 금과 상아로 만든 조각물이 당시 고대 그리스에선 가장 비싼 조각물이었습니다. 그러니까 이거는 아무한테나 하지 않죠. 제우스의 이게 있습니다. 마찬가지로 여기 보시지만 제우스도 이런 제품, 이것도 역시 페이디아스가 만들었습니다. 그래서 높이가 12.4m인데 이 페이디아스의 제우스 금과 상아 조각상은 세계 7대 불가사의 중에 하나입니다. 고대 세계 7대 불가사인데 정말 엄청난 겁니다. 근데 이것들 모두 페이디아스가 조각했는데 이거는 이제 올림피아의 제우스 신전에 있고 지금 우리가 보시면 이건 이제 아까 본 아까 말했죠. 네슈빌의 파르테논을 복제해서 그대로 세워놨는데 그 안에 만든 건물인데 이것도 말이죠. 네슈빌 모조품도 어느 정도냐면 높이가 12.75m고 석고나 시멘트로 만들었는데 도금을 했습니다. 금을 얼마를 썼냐? 3.9kg의 금을 썼습니다. 그러니까 정말 엄청난 거죠. 지금 4kg. 금이 4kg면 값이 얼마예요? 근데 고대 그리스 시대는 그보다 더 했습니다. 고대 시기에는 이게 이제 로마 시대에 만든 목조품인데 이건 대리석으로 만듭니다. 고대 그리스의 페이디아스가 만든 아테네 파르테노스는 금을 1100kg입니다. 금하고 상아를 1100kg를 썼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게 뭡니까? 아테네 보물이죠, 보물. 아테네가 마지막에 돈이 다 털리면 이거를 금을이나 상아를 띄워서 팔면 그러니까 금하고 상아를 1100kg 썼다는 것은 정말 엄청난 재산이죠. 근데 이거 두 개다. 이 페이디아스는 제우스상이나 이게 정확한지 아닌지 모르지만 아테네 파르테노스상이나 금과 상은 나중에 4세기에 콘스탄티노플로 이전했다고 추정을 하죠. 그 다음에 어떻게 된지 몰라요. 근데 아마 누가 다 훔쳐가서 금과 상아 다 떼어갔겠죠. 그래서 없어졌어요. 대단히 아쉬운 거죠. 그러니까 이 상이나 뭐 정확한 건 아니지만 이 금과 상아상이 전부 없어졌습니다. 그래서 기록만 남아있죠. 그래서 이제 이게 네슈빌에서 요거는 이제 승리의 신 니케입니다. 승리의 신은 니케인데 아테네 여신이 그러니까 지혜의 여신이면서도 전투의 여신이거든요. 전쟁의 여신이라서 이 승리의 여신 니케가 굉장히 중요하고 얼마나 높은지 아시겠죠? 사람이 그래서 이게 높이가 12.75m니까 사람이 이렇게 저니까 정말 대단한 상인데 당시 2500년 전에 금과 상아를 1100kg를 사용해서 아테네 파르테노스를 만들어놨다는 것은 정말 당시에 아테네의 국력, 이게 정말 어떤 거지. 그러니까 파르테논은 아테네 여신의 신전인데 사실은 아테네의 보물창고였던 것입니다. 그 다음에 이제 이게 아테네 여신이 들고 있는 방패입니다. 또 이건 이제 모조품인데 지금 이제 네슈빌에 있는 거죠. 그래서 아주 멋지게 부조를 해놨습니다. 그러니까 이때 당시 고전기 그리스, 제가 고전이라는 말이 얼마나 무거운 말인 걸 거듭 말씀인데 그때가 얼마나 화려한 문명을 장려했는지 거듭 말씀드리고 거듭 말씀드리면 이게 다 채색을 했고 이거 이제 네슈빌에 있는 건데 이게 이제 동쪽 정면이죠. 동쪽 정면에 아테네 신의 태어나는 광경인데 아까 말씀드렸지만 여기 요 부분이 이렇게 하면 커지죠. 이렇게 말이 이제 떠났습니다. 말이 아침에 그러니까 말이 힘이 좋을 때죠. 그런데 이거 보십시오. 제가 미숙해서 지금 말이 뭡니까? 내 말이 지쳤죠? 하루 종일 마차를 끌었으니까 말이 지쳐가지고
맥을 놓고 이렇게 떠는까지 이 정도로 정교한 조각을 했다는 게 참 대단하죠. 그러니까 지금의 스토리텔링이 있는 겁니다. 이게 중간에는 아테네 여신이 제우스의 머리에서 그대로 무장한 채로 태어났다는 그것만이 아니라, 그래서 옆에 신들이 으악하고 놀라는 관계인데, 그것만이 아니라 태양신의 마차를 끄는 말들이 처음에는 아주 힘이 좋다가 나중에 하루가 끝났을 때는 저렇게 지쳐가지고 헤개거리고 있다는, 그걸 보니까 당시에 얼마나 그 조각 이런 것이 뛰어난다는 것을 우리가 확인할 수 있습니다. 네. 그래서 이제 이건 서쪽 정면입니다. 그러니까 지금 우리가 아크로폴리스를 가면 서쪽 정면을 먼저 보게 됩니다. 서쪽 정면을. 그래서 돌아서 이제 동쪽으로 가는데, 이건 아까 말씀드렸잖아요. 아테네 여신하고 포세이돈하고 아테네를 두고 싸우는 관계입니다. 그래서 이제 이게 이렇게 들어갑니다. 여기가 이제 입구입니다. 여기가 입구에서 조금 더 말씀드려요. 여기가 이제 입구고, 입구에서 들어가서 이렇게 가면 이게 서쪽입니다. 그래서 돌아서 동쪽으로 가서 여기서 행사를 하고, 그러니까 이게 아테네 도시에서 이리로 올라옵니다. 걸어서 올라와가지고 그 아테네 그 여신을 위한 축제를 지낼 때, 그래서 요 문을 통해서 이건 이제 프로필라이라고 조금 이따 말씀드릴 텐데, 이걸 통해서 이렇게 오다가 서쪽 정면을 거쳐서 이렇게 해서 여기서 행사를 합니다. 의식을 거행하고, 그 다음에 소수의 사람들만 이 신전 안에 들어갈 수 있는 건데, 파르테논 신전의 기능은 사실은 보물창고, 국고의 기능이라고 말씀드리고, 이게 이제 단면도고, 그래서 복합단지, 그러니까 그리스의 모든 신전은 복합단지고, 나중에 서양의 교회도 사실은 복합단지입니다. 지금은 이제 그게 많이 가톨릭 성당이 적어야 됐지만 사실은 복합단지입니다. 그래서 이제 이 입구입니다. 아까 보신 여기입니다. 여기. 그러니까 우리도 지금 절에 가면 말이죠. 절에 가면 뭡니까? 절의 입구에 일주문이 있지 않습니까? 그 사찰의 입구를 나타내서 일주를 들어갈 때 어떻게 합니까? 이 속세에 말하자면 모든 그 근심 걱정, 그 쓸데없는 욕심, 욕망, 그런 것들을 털고 들어가라는 그런 문이죠. 그러니까 일종의 문이 정화의 기능이 있는 겁니다, 사실. 거기서 그러니까 속세랑 말하자면 이 사찰 또는 신전 안의 세계를 꺼내는데, 마찬가지입니다, 이거는. 이제 이렇게 계단을 올라갑니다. 아까 이제 잠깐 보시면 계단을 올라가가지고 이 프로필라이아, 이거를 이제 그리스 말로 프로필라이아 합니다. 그러니까 고대 그리스 건축의 대형 출입문인데, 계단을 올라서 이런 문인데, 이게 좀 많이 파괴가 됐죠. 원래 모습은 이렇게 돼 있었습니다. 그래서 이게 문을 거쳐서 들어가 있으면, 그러니까 이 이제 특히 신전이나 사찰의 문은, 그 문은 속세와 그 안의 세계를 가르는 구분이죠. 가르는 구분입니다. 그러니까 속세에 잡다한 애증과 이런 오욕, 실정 이런 걸 씻는 공간이죠. 그래서 그를 지나서 올라갑니다. 이제 이게 그리고 올라가면 이게 단면도입니다. 위에서 보면 이렇게 이렇게 기둥이 서 있고 문이 있고. 근데 이런 것들은 지금 많은 서양의 도시들의 이런 프로펠러를 닮은 문이 건설되어 있습니다. 이렇게. 이건 이제 뮌헨에 있는 거고. 그 다음에 여러분 이제 베를린에 브란덴부르크 문이 있죠? 이런 것도 마치 이런 겁니다. 브란덴부르크 문이라고 해서. 그리고 프로필라이가 있습니다. 프로필라가 있고. 근데 그 프로펠러를 지나면 아테나 프로마코스. 그러니까 앞장서 싸우는 그러니까 아까 파르테논 신전 안에도 아테네, 파르테노스, 처녀 아테네의 큰 금과 상으로 나는 동상이 있었고, 상이 있었고, 여기도 이 프로펠러를 바로 지나면 아테네 프로마코스, 앞장서 싸우는 아테네에서, 이것도 마치 페이디에스가 만든 청동상입니다. 우리가 지금 이제 대부분의 그리스 조각품들은 거의 다 파괴됐습니다. 그리고 되게 로마 시대 복제품만 남아있고, 원본 청동상이 남아있는 건 10개가 안 돼요. 7개, 8개 뭐 정도밖에 안 됩니다. 물론 더 발굴이 되겠지만. 그래서 되게 그 대리석으로 지었다는 걸 상상하는데, 사실은 그게 아니고 많은 조각을 청동을 했습니다. 물론 대리석도 많이 사용했는데, 그래서 대개는 대리석이 더 많았다고 봅니다. 대개는. 청동이. 근데 청동도 그냥 한 청동이 아니었는데, 하여튼 청동상이 서 있었습니다. 그래서 이게 무려 높이가 10m고 무게가 무려 8톤입니다. 그러니까 정말 엄청난 거죠. 지금 8톤 그 청동상을 건설하기는 지금도 쉽지 않은데, 그러니까 당시 아테네가 얼마나 그 하늘을 찌를 듯한 기세였습니다. 그 페르시아 대제국의 침략을 물리쳤으니까 얼마나 자신만만했겠습니까? 그래서 이제 이 아테네와 프로마코스를 지나면 다른 건물도 많지만 요거 하나만 보고 가겠습니다. 에레크테이온이라고 아테네와
포세이돈에게 바쳐진 신전입니다. 그래서 이제 이것도 많이 파괴가 됐죠. 근데 여기 이제 제일 유명한 게 이거죠. 카리아티드. 지금 뭡니까? 여인상주. 그러니까 기둥으로, 사람을 기둥으로 썼습니다. 이 여인상주가 6개 있는데, 이 중에 하나도 액이 띄어갔습니다. 이것도 하나도 영국 박물관에 있습니다. 하나는. 그래서 이제 하나는 여기 이제 지금 다 원본들은 그 아테네 그 박물관에 있고, 이건 이제 사본들을 만들었는데, 이 하나도 원본은 엘긴 영국 박물관으로 가져갔습니다. 근데 이 카리아티드, 이걸 카리아티드라고 하는데, 우리말로 번역된 여인상주, 그러니까 기둥주자를 써서 이렇게 하는데, 이게 이제 서양의 중요한 건축적을 하는데, 이제 그 중에 이건 영국 박물관에 있는 겁니다. 그러니까 여인을 기둥으로 쓰는데, 거듭 말씀드리면 여인을 조각할 때는 어떻게 했어요? 옷을 입혔습니다. 물론, 옷주름에 의해서 여인의 몸매를 드러냈죠. 그죠? 가슴이나 이런 부분을 드러냈지만, 하여튼 여인은 나체로 하는 것은 나중에 4세기 중반에 프락스텔레스가 크니도스의 아프로디테가 제후인데 나중에 나타나서 그리스 시대에는 가능한 여인은 나체로 하지 않았습니다. 아프로디테만 여였습니다. 그래서 이제 이런 것들이 지금 이렇게 서양 건물에 남아있죠. 이런 것들이. 근데 남자는 뭐냐? 이건 아틀란티스입니다. 아틀라스. 그러니까 지구를 받들고 있는 아틀라스인데 남자는 어떻게 해요? 나체로 그렸죠. 그죠? 그러니까 이건 제가 저번에 말했지만 이건 이제 아틀라스가 이렇게 있는 겁니다. 그러니까 남자가 이렇게 세계를 떠받들고 있거나 이럴 때는 아틀라스인데 아틀라스는 나신을 그렸습니다. 그래서 이건 이제 상트 페테르스부르크에 극장의 아틀라스들입니다. 그래서 이런 것들을 보시면 알겠고, 이거는 이제 독일의 포츠담에, 베를린 근처에 있는 포츠담의 쌍수스라고 유명한 바로크식 로코코식 궁전인데, 이제 그 아틀라스를 이렇게 형체를 이렇게 하는 건데, 이런 것들이 그러니까 고대 그리스의 건축, 조각 이런 모티브들이 서양사 19세기까지 계속 서양 건축사를 맞아 영향을 미치게 되죠. 그래서 여인 상주는 카리아티드라고 부르고, 근데 카리아티드 특징은 옷을 입히는 겁니다. 그리고 옷주름에 표현하고, 남자의 아틀라스는 나신상으로 남성 유체의 멋있는 그 육체미를 과시하는 거죠. 그래서 이제 아마 이런 모습이 아니었을까 이렇게 생각이 됩니다. 여기에 이제 프로필러를 통해서 입구를 들어오고 거대한 그 아테네 신상의 그 전투 모습이 있고, 이게 서쪽입니다. 파르테논은 서쪽 향해서 아마 이런 모습이었을 거라. 그리고 거듭 말씀드리지만 아크로폴스는 아테네가 페르시아 제국의 침략을 물리치고 정말 하늘을 찌르는 듯한 그런 자신감에서 건설했고, 그 아크로폴스의 핵심이 이 파르테논 신전인데, 유감스럽게도 파르테논 신전을 장식했던 조각품의 대부분은 지금 영국 박물관에 가 있다. 이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아마 이런 모습이 아니었을까 이렇게 이제 상상을 하는 겁니다. 그다음에 이제 아까 말씀드렸지만 지금 이제 이거는 이제 잘 이야기를 많이 못 들으셨을 거예요. 고대 그리스랑 로마의 조각들은 거의 다 대리석일 때 채색을 했고, 청동 작품도 마찬가지입니다. 이것에 대해서 이제 논란이 많았습니다. 아니다, 잘못된 거다 있었는데, 이건 확실히 과학적으로 증명됐습니다. 고대 그리스에서는 청동상들도 채색을 했습니다. 그러니까 눈이나 이런 건 다르니까 채색을 했던 게 다른 장치를 넣어가지고 했고, 대리석상들은 예외 없이 채색을 했는데, 이건 당연하죠. 여기서 이거를 보려면 이게 채색이 돼 있어야 잘 보이죠. 그래서 이제 이거를 지금 보고 하는데, 근데 이것이 이제 언제 순백색의 대리석으로 바뀌었냐? 16세기 르네상스 시대에 바뀌었습니다. 그래서 이제 그때 나온 쟁점이 그겁니다. 뭐냐? 형태는 영원하고 색깔은 일시적이라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지금 여러분 우리가 지금 이 서구문예사의 뒤에 다비드상, 이게 이제 대리석이거든요. 흰 백색이 대리색인데, 근데 원래 그리스의 이것이 근거로 삼은 그리스의 조각들은 대리석일 경우는 예외 없이 전부 채색을 해서, 요새는 이제 그것을 규명하는 작업. 왜냐면 이거를 이제 세월이 지나서 색이 바랬지만 자세히 보면 안료가 남아있다는 겁니다. 그래서 지금 이제 다양한 장비를 동원해서 보고 있는데, 그걸 잠깐 말씀드리겠습니다. 그래서 이것도 이 카리아티드도, 에리크 테이온의 카리아티드도 원래는 아마 이렇게 하지 않았을까. 좀 이렇게 상상으로 이렇게 한 겁니다. 그러니까 훨씬 더 눈에 잘 띄죠. 그죠? 훨씬 더인데, 이게 색깔이 노란색인지 아닌지는 모르지만 아마 조금 남은 걸 가지고인데, 지금은 이것이 확실히 과학적으로 증명이 됐습니다. 이게 이제 상당히 한 300년 동안 논란이 됐었는데, 그리스의 조각상들은 예외 없이 채색을 했고, 그건 마찬가지입니다. 메소포타미아도
또 대부분 조각들을 채색했습니다. 그러니까 소위 프리스탠딩, 부조가 아니라 프리스탠딩 조각들은 되게 채색을 했고, 또 이집트도 조각사들은 거의 예의 없이 채색을 했는데, 특히 그리스 시대는 아주 이렇게 아름다운 색깔로 해서 사람들에게, 그러니까 우리가 이걸 예술 작품으로 보지 않고 이 사람들 일상생활로 봐야 되니까 좀 달랐다는 거죠. 그래서 아까 말씀드렸지만 이제 이게 아이기아라고 아이기아로 있는 그 신전인데, 그 신전에 있는 지금 남아있는 게 이겁니다. 이거는 현재 베를린에 가 있습니다. 독일에 가 있는데, 뮌헨에 가 있는데, 독일 뮌헨에 가 있는데, 이게 이게 사실은 이렇게, 이걸 이제 안료를 찾아보니까 이렇게 쳐있는데, 이거 옷을 입고 있잖아요. 전쟁사에. 옷을 입고 있는 전사는 그리스 전사가 아닙니다. 페르시아 궁수나 트로이. 이거 이제 트로이 전쟁이죠. 트로이 전쟁인데, 트로이 전쟁에서 그리스군은 나치로 표현했고, 트로이의 궁수는 옷을 입혔습니다. 그래서 그걸 이제 복원한 거죠. 그래서 아마 이렇게 되지 않았을까. 그러니까 예외 없이 조각선에서 지금 이제 아까 말씀드린 그 페디먼트인데, 아까 이걸 페디먼트라고 했죠. 페디먼트의 조각들이 전부 예외 없이 조각 채색을 했는데, 여기 보시면 알겠지만 뭐예요? 나시으로 있는 것은 이게 트로이 전쟁, 그리스와 트로이군의 싸움인데, 나시으로 있는 것은 그리스군이고, 옷을 입고 있는 것은 트로이 전사들입니다. 마찬가지죠. 그래서 전부 이렇게 해주고, 도자기도, 이건 이제 비석입니다. 사람이 죽은 다음에, 이건 아마 그 앞에다 세워놓는 비석인데, 비석도 이렇게 채색을 했을 거라고 추정하는 거죠. 이렇게 조사를 해보니까. 또, 이게 청동상입니다. 이건 너무 유명한 청동상인데, 이거는, 복서입니다. 그러니까 그리스에서 운동시합은, 권투, 레슬링 전부 나신으로 했습니다. 달리기 이런 것들은. 그래서 패배한 패자인데, 권투 선수인데, 이게 원래는 지금 현재 이렇게 남아있는데, 여기 보시면 알겠죠? 색깔이 남아있죠? 근데 이게 이제, 얼마나 사실적입니까? 권투 시합에 하다 보면 어떻습니까? 얻어맞아서 코가 퉁퉁 붓지 않습니까? 그거를 아마 어떻게 표현했을 거라. 이렇게 당시에는 아마 이 정도로 표현하지 않았을까. 이렇게 추측하는데, 현재 모습은 이겁니다. 그러니까 청동에도 이렇게, 맞으면 채색하고, 눈을 따로 넣어가지고 하고, 입술도 이렇게 색깔을 한 겁니다. 그러니까 청동상이고, 대리석상이고, 그러니까 우리는 지금 청동상은 뭐예요? 그 시푸둥둥한 그런 걸 청동상으로 알고 있는데, 천만의 말씀입니다. 그리스 때는 그렇게 안 했습니다. 이런 식으로 채색을 했다는 거죠. 사육을 입혔다는 거죠. 그래서 이제 이게 원래 지금 남아있는 건데, 나중에 복원한 겁니다. 아마 지금 이제 청동에서 푸둥둥하게 됐지만, 아마 이런 식으로 되지 않았을까. 굉장히 사실적으로 했죠. 정말 거의 얻어맞아서 퉁퉁 붓고 피가 흐르고 이런 것까지 전부 묘사를 했다는 겁니다. 그래서 지금 알고 우리가 지금 로마 시대 복제품을 보고 있는 조각하고 많이 달라서 채색을 했다는 것. 근데 이제 그것이 르네상스 시대의 형태는 영원하고 색깔은 일시적이라는 그런 말하자면 이념이랄까요? 개념에서 이제 그 흰색 대리석 우리가 상들을 우리가 많이 접하게 되는 거죠. 그렇지만 우리가 박물관에서 보는 현재 남아있는 그리스 시대 복제품들은 당시의 복제품들하고는 분위기가 많이 달랐다는 것. 물론 형태는 똑같습니다. 형태는 똑같고. 그 다음에 마찬가지입니다. 나중에 말씀드리지만 우리가 이제 기독교 미술 할 때도 마찬가지지만 기독교에서도 모든 조각상들은 거의 예외 없이 채색을 했습니다. 그래서 이제 그 대표적인 것이 아주 이제 재밌는 게, 이게 이제 헬레니즘 시대인데, 이게 알렉산더 대왕의 석관입니다. 이거는 어디 있냐면, 레바논 지역의 시돈에 있는 겁니다. 여기 알렉산더 대왕이 묻힌 건 아니고, 알렉산더 대왕이 임명한 태수 정도 사람이 묻혀 있는 관인데, 거기에 알렉산더가 묘사된 조각이 남아있는데, 이게, 이스탄불의 고고학박물관의 가장 중요한 소장품입니다. 이 높이가 195, 여기가 가로가 195, 세로가 318, 높이가 167 정도 되는 관인데, 여기에 이 관에 아마 매장된 사람은 이 레바논 시돈 지역의 태수였던 거로 판결됐습니다. 근데 여기에 이제 그 알렉산더인데, 이게 지금 현재 남아 있는데 알렉산더죠. 사자 이걸 쓰고 있습니다. 두 권을 사자를 쓰고 있고 창을 들어서 적을 공격하는 공개인데, 이거를 이제 나중에 복원을 해보니까 이렇게 된 겁니다. 그러니까 이게 다 채색을 했다는 거죠. 지금 이제 이게, 물론 이게 이제 정확한지 아닌지 모르지만,
그 여기 남아있는 안료들을 찾아서 해보니까 이런 식으로 했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참 대단하죠. 이 관내다. 이게 석관. 그러니까 우리는 어떤가? 왕릉에다가, 왕릉 앞에다가 무인석, 문인석, 이런 것들을 세우지 않습니까? 근데 얘들은 석관을 만들어서 석관 옆하고 위에다 조각을 합니다. 나중에 이제 기독 시대는 또 다르지만, 근데 이제 이런 식으로 했는데, 여기 재밌는 게, 여기 나중에 이제 알렉산더 대왕 빼놓고 옷을 입고 있는 것은 페르시아 군인이고 옷을 벗고 있는 것은 그러니까 마케도니아, 그러니까 그리스 군대죠. 말하자면 마케도니아가. 보시면 아시겠죠? 옷을 입고 있는 것은 페르시아 군인이고 옷을 벗고 있는 것은 그리스 군인입니다. 그러니까 이렇게 그 영웅적 나체, 이걸 철저히 묘사했습니다. 그래서 그리스 군하고 페르시아 군이 접전을 벌이고 있는 이 광경을 이렇게 역동적으로 묘사했는데, 보십시오. 그 페르시아 군이, 그 군사가 들고 있는 방패에는 당시 페르시아 궁정의 모습까지 해놨습니다. 그러니까 참 대단한 작품이죠. 정말 이게 지금 아마, 기원전 4세기 말, 그러니까 알렉산더 대왕 죽기 아마 전인가, 그 정도의 헬레니즘 시대에 제작됐다고 보는데, 지금부터 그러니까 뭐니까 2300~400년 전인데, 그 솜씨가 정말 대단하죠. 대단하고. 근데 또 하나는 이 관에, 이제 제가 이건 자세히 말인데, 이 관의 다른 쪽에는 뭐가 되어 있냐면, 알렉산더 대왕이, 그 전에는 아까 보신 것은 알렉산더 대왕이 이끄는, 그러니까 마케도니아 군대인데 그리스 연합군이죠. 그리스 군이 페르시아 군하고 싸우는 관계이고, 그 반대쪽 면에는 그리스 군인들이 페르시아 군인하고 같이 사냥을 하는 광경이 조각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거는 굉장한 정치 선전물이죠. 알렉산더 대왕이 건설한 제국에서는 그리스군, 페르시아군이 화합해서 같이 사냥을 한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말하자면 태평시대를 열었다는 거 아닙니까? 태평시대를. 그러니까 한쪽 면에는 알렉산더 대왕이 이끄는 마케도니아 군대, 그리스 연합군이 페르시아 군대랑 싸우는 장면을 그려놨고, 그 싸움이 끝나서 알렉산더가 정복을 한 다음에는 그리스군하고 페르시아군하고 같이 사냥을 하는 광경인데, 여기도 재밌는 게 뭐예요? 그리스군은 나신을 그려놓고 페르시아군은 옷을 입혔단 말입니다. 그러니까 이거 철저히 지킵니다. 이게 이제 나중에 메소포타미아나 그 전에 메소포타미아에서는 나체로 남자면 그건 모욕의 상징이었고, 여러분 이제 우리가 나중에 기독교 이야기할 때 십자가형을 이야기합니다. 그죠? 근데 십자가 할 때 예수 그리스도를 그 십자가형을 어떻게 했냐? 완전히 나신으로 홀딱 벗겨서 십자가에 못 박았습니다. 그래서 나중에는 예수의 그 십자가 선언할 때 이제 말하자면 그 속옷을 입히죠. 그래서 이제 그것도 다른데, 미켈란젤로가 나중에 보였지만 미켈란젤로가 유일하게 완전 나체, 예수가 완전 나체로 십자가에 못 달리는 조각상을 만들었습니다. 그러니까 미켈란젤로가 참 대단한 사람입니다. 그걸 알고 있었다는 거죠. 그러니까 원래 고대 그리스도 십자가형이 로마에서 십자가형이 제일 고약한 형입니다. 왜냐면 금방 죽지 않거든요. 한 이틀 걸려서 죽는데요. 그러니까 무지무지하게 고통스러운 형인데, 거기에 제수를 매달았는데 거기에 옷을 입혔겠습니까? 당연히 옷을 벗겨서 했는데, 근데 고대 그리스에서는 자기네 그리스인들의 이 육체를 보십시오. 잘 빠진 몸매를 하기 위해서 이렇게 했다는 것이 참 묘한 사회죠. 그랬고, 마찬가지입니다. 이렇게 이제 거듭 말씀드리지만 고대 그리스에서는 남자의 벌거벗은 몸, 근데 그때 아무 몸이 아니죠. 이상화된, 그러니까 아주 잘 빠진 몸, 그러니까 이상화된 얼굴, 이상화된 몸, 이것을 조각하는 것이 중심이었습니다. 사람들의 초상 조각도 있었습니다. 있었지만 사람들의 초상 조각이나 초상화는 로마 제국 시대에 발달합니다. 고대 그리스는 개인의 초상 조각을 이렇게 많이 만들지 않았고, 대개 개인을 표시할 때니까, 우리가 이제 사람이 죽으면 그걸 기념하기 위해서 조각상을 그 무덤에다 갖다 놓는데, 우리가 저번에 보면 쿠로스, 젊은 남자 이런 것도 그 사람의 얼굴이 아니라 이상화된 얼굴에 이상화된 몸매로 해서 잘생겼다, 칼로스, 그거를 강조해서 갖다 놓습니다. 그래서 이제 이거 좀 다른데, 초상 조각이 없지는 않았지만, 그 대부분의 조각상들은 이상화된 얼굴에 이상화된 육체였다는 그걸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예. 그래서 알렉산더 석관, 이건 아주 대단히 중요한 보물이라는 것을 말씀드리고, 이제 마지막으로 우리가 그리스 시대를 할 때 고대 그리스가 정말 여러 가지 면에서 엄청난 영향을 끼쳤죠. 우리가 지금 봤지만 조각, 미술, 철학,
과학, 역사, 정치 다 그것도 민주주의라는 개념도 아테네가 했지 옆에 페르시아는 제국의 개념이었으니까 왕정이었죠. 그러니까 전혀 다른 개념인데 물론 조그만 도시 국가였고 굉장히 제한된 민주주의였지만 하여튼 그런 개념인데 또 하나 고대 그리스 문명이 우리한테 지금도 우리가 확인할 수 있는 게 뭡니까? 바로 연극입니다. 연극. 그렇죠? 여러분 안티고네, 오디푸스 왕 이런 연극 보시진 않았겠지만 들어보신 적 있습니다. 지금도 우리나라는 요새는 그렇게 자주 하는 것 같지 않지만 지금 서유럽에서는 서양이나 미국에서는 안티고네나 오디푸스 왕이나 이런 것은 계속 지금도 공연이 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2500년 전에 아테네인들이 봤던 그 그리스 비극을 지금도 우리가 보고 있는 것이죠. 그러니까 이게 뭡니까? 이게 바로 고전이라는 거죠. 그때 얼마나 많은 연극이 상영됐겠습니까? 공연됐습니까? 근데 지금 남아있는 것은 얼마 안 되는데 정말 그 남아있는 작품 대단한데 그래서 그 그리스 연극에 대해서 잠깐 이야기 드리겠습니다. 그리스 연극은 대개는 디오니소스, 이게 이제 디오니소스입니다. 이 친구 누구냐? 사티로스입니다. 사티로스, 디오니소스를 따라다니는 말하자면 시종 비슷하죠. 디오니소스도 이렇게 멋있게 자는데 이제 포도에서 이제 디오니소스는 술의 신이죠. 술하고 음악 이런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제 보통 나중에 니체가 독일 철학자 니체가 디오니소스랑 아폴론이랑 구별했습니다. 아폴론은 뭡니까? 태양의 신입니다. 낮이죠. 근데 우리가 노래 같은 거나 춤추고 이런 거를 벌건 대낮에는 잘 안 하죠. 물론 대낮에 하는 사람도 있지만. 그래서 디오니소스니까 아폴로에 반대되는 개념이 있는 겁니다. 디오니소스는 밤의 신은 아니라고 할 수 없지만, 그러니까 술과 연극과 그 다음에 이런 게 관계된 신이 디오니소스입니다. 그 디오니소스를 기리는 경배하는 제전에서 형태가 그게 기원전 6세기부터 현대 고대 그리스 연극으로 확립된 것이라고 우리가 생각합니다. 근데 그때 그 고대 그리스 연극이 절정에 달하는 때가 바로 기원전 5세기입니다. 그래서 이제 이겁니다. 이게 이제 디오니소스입니다. 디오니소스고 옆에 얘들 전번에 잠깐 보시죠. 얘들이 바로 사티로스입니다. 사티로스고 디오니소스는 이렇게 표현했고 노래를 부른 거죠. 그러니까 음주가무입니다. 음주가무고 이게 이제 굉장히 유명한 항아리인데 우리가 그리스 미술을 확인할 수 있는 게 가장 중요한 게 항아리 그림이에요. 그러니까 포트리라 독일어인데 이게 프로노모스 항아리라고 무덤에서 발견한 건데 기원전 400년간 제작했는데 다양한 연극 장면들을 항아리에다 묘사해 놨습니다. 이렇게죠. 보시면 알겠죠? 다양한 연극 장면들을 이렇게 항아리에 이렇게 묘사해 놨습니다. 근데 이제 여기 보면 이렇게 마스크가 있죠. 마스크를 쓰고 있는데 이게 이제 디오니소스 축제입니다. 제전인데 이게 사티로스들이죠. 그죠? 꼬리가 있죠. 그죠? 인간이지만 꼬리고 얘는 마이너스라고 디오니소스를 모시는 여사제입니다. 근데 이게 뭡니까? 술에 취한 장면이죠. 그죠? 그렇잖아요. 이렇게 가슴을 풀어헤치고 이게 보통 정신은 이렇게 못하죠. 그래서 근데 이게 이제 로마 시대 석관인데 로마 시대 석관에도 디오니소스 제전이 남아있습니다. 켄타로스나 이런 다양하고 여기 중간에 마이너스가 춤추는 관계입니다. 뭐죠? 지금 사티로스들이 피를 불고 가무죠. 마이너스가 춤을 추는 관계인데 거의 원래 옷을 이제 로마 시대는 이렇게 옷을 벗겨서 했지만 완전히 나시는 아니지만 옷을 벗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취했다는 소리죠. 가무입니다. 그래서 이런 디오니소스를 경배하는 제전이 기원전 6세기부터 영국으로, 그러니까 영국의 전 뭡니까? 노래하고 춤추는 겁니다. 술은 먹으면 안 되겠죠. 그러니까 음주는 하지 않지만 가무입니다. 그래서 트라제디, 그러니까 비극이 트라제디인데 트라제디가 염소의 노래라는 뜻입니다. 그러니까 그때 디오니소스 경배에서 염소를 바치면서 노래를 하지 않았을까? 그래서 트라제디의 뜻이 염소노래라는 어원이라는 뜻인데 음주가무였습니다. 음주가무에서 이제 가무죠. 그러니까 원래 그리스 연극은 가무, 노래하고 춤추는 거. 이것이 이제 바탕이 된 겁니다. 바탕이 돼서 이제 코러스 같은 게 거의 이제 노래하듯이 하는데 그래서 이게 이제 고대 그리스에서 가장 유명한 게 비극 작가들이죠. 아이스키로스, 소포클레스, 유리피데스 3대 비극 작가입니다. 그래서 유리피데스는 이제 가면을 들고 있는데 이것들은 전부 로마 시대에 제작된 복제품들입니다. 근데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소포클레스의 오디푸스,
그건 뭡니까? 프로이트가 그 소포클레스의 오디푸스 연구를 보고 오디푸스 콤플렉스를 이론을 제시한 거 아닙니까? 물론 오디푸스 콤플렉스가 100% 맞는 건 아니고 사람의 어떤 정신 상태나 이런 거를 설명한 한 이론이죠. 그렇지만 정말 세계의 어떤 그 정신 세계의 역사를 바꿔놨다는 평가를 받는 프로이트의 오디푸스 콤플렉스도 소포클레스의 오디푸스에서 왔고, 안티고네는 뭡니까? 자기 자기 오빠들의 시신을 매장하지 말라는 삼촌의 명령을 어기고, 그러니까 가족과 국가 누가 더 선행하냐? 그러니까 국가 이데올로기랑 자기가 가족으로서 다해야 할 의무, 그러니까 개인의 의무랑 국가의 이념하고 누가 앞서나? 그건 지금도 우리가 겪는 문제들인데, 그런 문제들을 이미 지금부터 2500년 전에 기원전 5세기에 고대 그리스의 3대 비극 작가들이 정말 멋지게 연구를 해서 지금 이 순간에도 여러분 정말 제가 아까 말씀드렸지만 뉴욕이나 베를린이나 파리나 이런 지역에서는 안티고네나 오디푸스는 지금도 공연합니다. 지금도. 그러니까 이게 고전이죠. 그래서 이제 그건데 이때 이제 나온 게 이 고대 그리스의 연극, 특히 비극을 설명해서 나온 게 아리스토텔레스의 시학입니다. 그러니까 아리스토텔레스의 시학은 최초의 문학 이론이죠. 최초의 문학 이론인데 그 문학 이론이 바로 제일 중요시한 게 아리스토텔레스가 시학에서 이야기한 게 여러 가지 문학 형태 중에서 최고로 친 게 비극입니다. 그 다음에 서사시 이렇게 했는데 희극은 별로 아리스토텔레스는 높이 평가를 하지 않았는데 나중에 이제 움베르토 에코가 장미의 이름이라는 소설하고 나중에 영화가 되면 거기서 이제 고대 그리스의 희극을 이야기하는데 이 고대 그리스의 비극, 특히 연극이 이 정도로 중요하다는 것을 말씀드리고 이들이 이제 고대 그리스의 비극이 당시 그리스 사회에 발생한 여러 가지 문제들을 하고 그런 이념들을 이 메타포를 사용해서 연구로 표현한 겁니다. 그러니까 지금 우리가 겪고 있는 문제, 우리 지금 국가의 어떤 이념이 중요하냐, 자기 개인의 소신이 중요하냐, 또는 가정에서 아버지나 가족 간에 일어나는 문제들, 여러 가지 다양한 문제들을 다 이미 이때 연극, 즉 문학 형태인 연극으로 표현했는데 그것이 지금도 우리에게 남아있고, 그 다음에는 희극이 유행하죠. 아리스토텔레스 희극이 유행인데, 그때 비극하고 희극 사이에 사티로스 플레이라고 사티로스 극이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저번에 이제 굉장히 외설스러운 장면들을 보셨는데 이런 것들 이게 사티로스들이 지금 장난치는 광경인데 이게 사티로스가 자유하는 광경입니다. 이게 아마도 사티로스 연극에서 했던 광경입니다. 이게 이제 사티로스 연극을 현대에 재현한 걸 제가 사진 찍는데 남자의 음경을 과도하게 크게 해서 그래서 이 사티로스 극은 일종의 약간 좀 음담 패설에 근거한 코미디입니다. 음담 패설에 근거한 코미디에서 이게 얘들이 이제 사티로스죠. 귀를 이렇게 하고 사람인데 얘들이 나와서 그러니까 이제 고대 그리스들이 너무너무 비극에 열광해서 아까 말씀드렸죠. 특히 아테네가 무슨 국가? 해양 국가입니다. 그럼 제일 중요한 게 뭡니까? 배입니까? 배. 선단, 그러니까 상업적인 배, 상선하고 그다음에 군함들을 만드는 것이 제일 중요한데 고대 그리스인들은 그러니까 조선에 쓰이는 상업적인 용도와 상선과 전함들을 만드는 그런 예산보다는 연극에 더 돈을 많이 썼다는 거죠. 그래서 연극제를 합니다. 언제? 디오니스 축제, 봄을 기리는 우리가 이제 겨울이 끝나면 지금은 워낙 이제 난방이 발달해서 겨울이 끝나고 봄이 와도 그냥 그런가 보다 하지만 옛날에는 뭡니까? 겨울에는 전쟁을 안 했습니다. 가을, 겨울에는 전쟁을 안 했어요. 봄하고 여름에 했습니다. 그러니까 봄이 굉장히 중요해서 그 봄 때 봄이 바로 봄을 오는 것을 축하하는 것을 디오니스 제전을 하는데 그때 바로 연극 공연을 했는데 대개 비극을 세 편하고 사티로스 지금 보는 약간 가벼운 말하자면 뭐랄까요? 음담 패설이나 하여튼 그런 성적 농담을 주로 하는 그런 것들이 있었는데 비극을 보면 비극이 굉장히 힘듭니다. 그렇잖아요. 오디푸스가 말이죠. 부모가 가서 신탁을 받더니 얘가 아버지를 죽이고 엄마랑 결혼을 한다니까 정말 기절초풍할 노릇이죠. 그래서 어떻게 딴 데로 죽이려고 보냈는데 결국 걔가 살아서
어떻게 됐습니까? 결국 아버지를 죽이고 어머니랑 결혼하게 됐단 말입니다. 그럼 그 사람들이 그걸 보면 얼마나 그 비탄해졌습니다. 또 안티고네도 마찬가지입니다. 안티고네도 국가에서 자기 오빠의 시신을 매장하지 말라는 명을 내렸지만 자기는 개인으로서 자기는 그럴 수 없다. 그래서 그걸 하고 결국 죽죠. 그러니까 그런 운명의 힘, 또 국가 이념, 국가와 사회의 어떤 그런 이념에 대항해서 개인이 해야 될 도리하고 충돌. 그럼 비극만 보면 너무너무 스트레스 받죠. 그럴 때 이런 것을 막강극으로 해서 사티로스 극을 해가지고 좀 웃고, 그 다음에 이제, 근데 이것이 나중에 이제 오래 못 가고 나중에 희극으로 발전합니다. 그래서 그리스 희극은 성적 농담이나 특히 아리스토파네스 같은 것은 분변, 그러니까 대변이나 소변에 관계된 그런 농담들이 굉장히 많습니다. 그걸로 희화하는 거죠. 그래서 당시의 유력 인사들, 소크라테스도 아주 철저히 희화합니다. 그런 것들을 했다는 거죠. 그러니까 이 그리스 고대 그리스의 연극이 지금도 우리가 서양에서 보고 또 이런 그 연극에서 했던 여러 가지 그 메타포나 그런 연극의 정신들을 우리가 지금 계승하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이런 것들, 이런 그 항아리 그림들의 장면들이 아마도 그 사티로스 연극에서 온 것이 아니야. 그래서 실제로 이게 델로스 섬에 있는 디오니소스 신전인데요. 그건 이제 지금 다 파괴했는데 이런 남근상이 남아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제 아시겠죠? 그래서 디오니소스가 말하자면 우리가 이제 옛날에 빌렌도르프의 비너스라고 조그만 10cm도 안 되는 그 신석기 아주 2만 년 전이가 만든 그 저희 상이 있는데 거기 보면 여자의 가슴을 과도하게 크게 하고 엉덩이를 과도하게 크게 했는데 마찬가지입니다. 그게 다산성을 기원하는 거죠. 마찬가지입니다. 이런 남근상은 다산성을 기원하니까 남성하고 여성만이 다산이 해서는 안 되죠. 남성도 마찬가지인데 디오니소스가 이런 다산의 의미도 있다는 거. 그래서 이제 그 남근상이 남아있는 겁니다. 남아있는 건데. 그 다음에 이제 이 연극 배우들입니다. 연극 배우는 다, 이건 희극 배우인데 다 가면을 썼습니다. 그래서 이건 이제 로마 시대 모자이크인데 그리스 시대에는 연극 배우는 다 가면을 쓰고 있습니다. 그 다음에 여자는 배우가 될 수 없습니다. 서양 연극사에서, 그건 우리나라도 남사당이란 말이 있지 않습니까? 서양 연극에서 셰익스피어까지 시대까지는 여자는 무대에 쓸 수 없었습니다. 근데 이제 꼬메디아 델라르테라고 이탈리아에서 발달한 희각이 있습니다. 16세기 후반에. 그때부터 여성들이 무대에 섰지 서양 연극에서 16세기까지는 여성은 배우를 쓸 수 없고, 그럼 여성역은 누가 하냐? 남자가 여자가 하고 있습니다. 가면을 쓰고. 그래서 이게 로마 시대 모자이크입니다. 로마 시대 모자이크가 남아있는 가면들입니다. 근데 우리도 이제 우리도 가면극이 있지 않습니까? 연극할 때 가면을 쓰고 해야죠. 가면을 쓰고 해야 제대로 할 텐데 이런 거였습니다. 근데 마찬가지입니다. 로마 시대 부조인데 연극 배우가 희극 배우가 가면을 구경하는 관계입니다. 그다음에 또 하나 중요한 게 연극 못지않게 이게 극장입니다. 지금 극장에 우리가 알고 있는 극장의 형태가 바로 고대 그리스에서 만든 거죠. 이게 아테네에 있는 디오니소스 극장입니다. 원래는 좀 이 모습이 아닌데 원래는 이런 모습이었습니다. 요게 이제 관객석이고 요게 오케스트라입니다. 오케스트라는 코러스들이 여기서 춤추고 노래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여기서 주로 저걸 했죠. 이게 이제 배우들이 나중에 이제 들락날락 해야 되는데 그걸 만들어 놓은 겁니다. 그래서 이런 형태. 지금 아마 이게 여기 보시면 알겠지만 페리클리스 시대에 디오니소스 극장, 아테네 있는 극장의 모습입니다. 그래서 여기서 배우들이 활동을 하고 요게 이제 그 배경으로 쓰는데 나중에 2위로도 올라가죠. 그래서 이게 이제 관객석인데 이 형태가 그대로 남아있죠. 그 다음에 이건 이제 에피다우로스라고 아테네 남부에 있는데 지금 현재 음향시설이 가장 완벽하게 남아있어 현재 여기서도 공연을 합니다. 그럼 여기서 조그만 돌 하나 떨어지면 말이죠. 여기까지 다 들립니다. 그러니까 음향적으로, 미학적으로 가장 완벽하게 남아있는 극장이 에피다우로스 극장인데 근데 이 에피다우로스 극장은 뭐냐? 이제 이 극장에 보실 때 워낙 음향적으로 여기서 현재 공연하는데 이게 그리스의 의학의 신인 아스클레피오스의 신전의 일부입니다. 여기 뱀이 있죠? 여러분, 우리 그 군의관들 이 문양 보면 이 뱀이 있습니다. 이 뱀이 서양에서는 나중에 기독교 신앙에서는 이게 이제 뱀이 아주 요물이 되는데 고대 그리스는 뱀이 치유의 기능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 아스클레피오스, 의학과 치료의 신인데 그리스에서 받드는 이 그리스는 뱀 이 지팡이 들고 있는데 이 에피다우로스 극장은 여기 극장이죠. 아스클레피오스 신전에 바쳐진 복합단지 하나입니다.
그러니까 여기 뭐냐? 지금의 병원입니다. 병원, 목욕탕, 운동장 다 있습니다. 그리고 뭐가 있어요? 연극이, 극장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뭡니까? 치료가 뭡니까? 몸, 육체적인 치료만이 아니라 정신적인 치료까지 같이 한다는 거죠. 그래서 이제 이게 아스클레피우스의 그 에피다우루스에 있는 아스클레피우스 신전의 복합단지입니다. 그러니까 아까도 말씀드렸죠. 신전이 결코 신전 건물 하나만 있는 게 아니다. 복합단지인데 특히 그리스 신전이라 이런 데는 다 뭐가 있습니까? 극장이 같이 있습니다. 극장이. 그래서 같이 하니까 치료를, 여기 이제 일종의 병원입니다. 여기 이제 그리스의 유명한 의사들이 다 이를 몰려서 각지에서, 여러 각지에서 그 환자들이 몰렸는데 환자들을 위한 치료시설이 있고, 목욕탕이 있고, 스타디움, 그러니까 운동장이 있고, 그거 못지않게 반드시 극장인데 그 에피다우루스 극장이 현재 남아있는 고대 그리스에 건립된 극장 중에 가장 완벽하게 음향적으로 미학적으로 뛰어난 극장에서 이거는 한번 나중에 한번 관심이 있으시면 이 에피다우루스 극장 한번 보실 필요가 있습니다. 그 복합도인데 정말 대단한 겁니다. 근데 지금 우리가 뭐 연극 치료, 뭐 문학 치료 이년이 이미 이때 하고 있었다는 겁니다. 이미 이때. 그래서 이제 근데 요게 이제 이겁니다. 요게 오케스트라고 요 공간은 오케스트라고 요거 이제 스캐너라고 지금 이제 무대벽. 그래서 이제 배우들이 요로 드나드는데 이걸 딱 시설 이런 걸 갖췄습니다. 그래서 나중에 이 올라서 이 위에 떨어지고 몇 가지 뭐 법칙이 있습니다. 근데 하여튼 그런 법칙들이 오랫동안 그리스 연극에서 그런 삼일치 법칙이 있습니다. 이야기는 한 거리니까 이야기가 하나로 일관돼야 되고 장소, 시간이 동일해야 된다. 이런 삼일치 법칙이 나중에 고전극이나 현대는 좀 달라졌지만 많이 거기서 현대 2500년 전에 봤던 안티고네나 오디푸스 왕을 지금 우리 현대 시도 보고 있다는 거. 이거 정말 대단한 겁니다, 여러분. 지금 우리가 지금 제일 중요한 우리나라 지금 영화죠. 지금 우리가 보는 영화 중에서 2500년에 몇 편이 남아 있을까요? 정말 그건 모르는 거죠. 정말 고전인데 특히 이제 우리나라는 지금 영화 힘이 너무 세서 연극이 너무 죽었는데 서양은 안 그렇습니다. 베를린이나 뉴욕이나 이런 연극이 대단히 활발하게 발달해 있죠. 그래서 이런 것들이 전부 이렇게 여기 나와 있는 애들은 코러스입니다. 주연 배우는 몇 명 안 됐습니다. 그리고 주연 배우가 마스크를 열어 있고 코러스들인데 이 코러스들의 역할이 대단히 처음엔 중요했습니다. 그러니까 이런 겁니다. 정식 연극이 시작되기 전에 오디푸스라는 사람이 있었는데 이 사람이 어디서 와서 어떻게 됐다 이런 걸 노래로 가르쳐 줍니다. 관객들한테. 아, 그건 이렇게 됐어요. 그 이제 코러스들이 하면 그 다음에 이제 이야기가 끝나면 코러스의 합창이 끝나면 배우가 나오는 겁니다. 그래서 배우가 무슨 말 하다가 말하면 코러스가 거기서 또 대꾸도 합니다. 나중에 이제 코러스 역할이 줄었지만 이 코러스 역할이 그리스 비경이 굉장히 중요하고 이런 형태가 고대 로마 연구로도 그대로 개성됩니다. 그래서 이게 이제 그리스 항아리의 그림에 있는 코러스들의 모습입니다. 그래서 지금 우리가 이제 그리스, 고대 그리스에 대해서 뭐 아주 간략하게 정말 수박 겉핥기식으로 말씀드리는데 그 또 하나 아까 여러 가지 미술 작품이나 뭐 정치 제도나 민주주의나 여러 가지 중요하지만 또 하나 중요한 게 연극. 지금도 우리가 생생하게 하고 수 있는 게 고대 그리스의 연극이라는 점을 한번 말씀드리고 오늘 이제 제가 잠깐 보여드리지 못한 그림은 다음 시간에 기회가 되면 꼭 보여드리겠습니다. 그래서 오늘은 고대 그리스 이거로 하는 거로 강의를 마치겠습니다. 여러분 다음 시간에 뵙겠습니다. 안녕히 계십시오. 감사합니다, 교수님. 네. 오늘 빨리 주무세요. 아유. 네, 이제 질의응답 시간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 질문이 있으시면은 질문을 올려주시면 교수님과 함께 질의응답 시간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오늘도 참 별로 아는 게 없어갖고 참. 근데 제가 오늘 강의 들으면서 교수님 느낀 거는 물론 오늘 주제도 그거였지만 근데 오늘 꼭 주제가 아니었어도 그랬을 것 같은데 오늘 5세기 때 얘기잖아요. 예, 거의 기원전 5세기. 예. 그럼 이제 페리클레스 시대 예. 때 실제로 이 예술 작품들이 작가들이 훌륭한 것도 있지만 네. 페리클레스가 지원하지 않았으면 다 사실 불가능한 거잖아요. 그렇죠. 그러니까 네, 네. 아마 그 정치 그 당시 아테네의 네. 정치 황금기 때 네. 힘도 있고 네. 그리고 좋은 리더가 그렇죠. 지원도 했고 네, 네, 네. 예술가도 나오고 네. 해서 딱 나온 건데 네. 그 시대가 아니었으면 이런 작품이 그 이후 나올 수 있었을까요? 그렇죠. 그건 맞는 말씀이에요. 네. 왜냐면 페리클레스가 이제
간 다음에는 나중에 그 대마고구들, 그 선동가들이 정치가 시작되거든요. 그래서 이제 그런데 정말 파르테논이나 이런 그 5세기의 황금기가 왜 중요하냐면 그 뛰어난 지도자의 그 지도하에 그러니까 이제 말하자면 문화예술이 만개라는 거죠. 꽃이 피우는데 마치 우리나라가 그렇죠. 우리나라가 이제 제일 그 진경시대, 조선시대 중에 진경시대인데 그게 숙종, 그러니까 17세기 중반에서 정조가 1800년에 돌아갔습니다. 근데 그때 이제 진경시대 특히 정조 때, 그러니까 정조대왕에 있어서 여러 가지 평가했지만 정조가 워낙 영특한 군주였다는 거 아닙니까? 정말 뭐 신하들을 혼내줬다는 겁니다. 공부 못한다고. 그것밖에 모르냐고. 그러니까 공부를 얼마나 잘했으면 우리가 알고 있는 왕하고 이미지가 많이 다르죠. 그러니까 제일 좀 영특한 이제 군주가 정조였는데 그 정조가 뭐 그 단원 김홍도나 해오는 나중에 단원 김홍도나 이런 사람들을 꼽히게 되고 그다음에 수원 화성 짓고 이런 게 전부 정조의 말하자면 후원하에 있었죠. 근데 정조가 1800년에 이제 말하자면 그 이 뒤에 뭐 머리에 좋은 게 있는데 지금 같았으면 이제 펜이 이렇게 항생제 고쳤겠지만 그게 정말 그 정조가 그 양반이 편찮으시니까 어이들이 약을 줬는데 약이 영 신통치 않으니까 자기가 그 하는 거 보고 워낙 공부를 많이 했어요. 그걸 했는데 그게 잘 안 됐다니까 이제 그런 항생제 약은 동양으로는 안 되니까 돌아갔는데 하여튼 그때도 그러니까 숙종 영조 정조 연간에 그 꽃핀 문화가 진경시대 문화인데 정말 그때 예술 작품들을 보면 참 대단하거든요. 대단한데 예, 그때 정말 대단합니다. 제가 나중에 이제 르네상스 시대 이야기할 때 하겠지만 우리 그 진경시대 소위 저 17세기 중반에서 1800년까지 그 진경시대 예술 작품들 보면 나중에 이제 추사는 좀 뒤에 나왔지만 추사 김정인데 그때는 정말 영특한 군주, 지도자 이게 굉장히 중요하죠. 정말 굉장히 중요합니다. 한 사람의 그러니까 뭐 꼭 한 사람의 위대한 게다 어떤 체제, 그 어떤 그 시스템이 만들어졌겠지만 하여튼 뛰어난 리더가 있어야 되는 문제. 페리스클레스 시대가 그랬다는 거죠. 딱 그래서 사실 그 시대 이후에 그래서 아테네가 정권을 잡았지만 그 이후에 스파르타 잡고 그다음에 테베도 나오고 그렇죠. 사실 가장 화려했던 건 마케도니아 시대인데 그때는 그렇게 안 나왔잖아요. 그렇죠. 마케도니아의 거대한 제국을 건설했지만 또 로마도 마케도니아 못지않은 그러니까 알렉산더 못지않은 제국을 건설했지만 로마가 어땠습니까? 그러니까 이제 알렉산더 제국은 우리가 이야기하기 어려운 게 알렉산더가 금방 죽어버렸으니까 300년 그러니까 안 되고 로마 제국인데 로마 제국이 어떻게 되냐면 로마가 이제 2세기 기원전 2세기부터 그리스를 침략해서 점령하기 시작해요. 근데 그리스의 장군들이 가서 뭘 가져냐? 되게 옛날엔 적지 가서 이기면 전리품을 가져옵니다. 보석이나 이런 걸 가져오는데 그 로마 장군들이 그리스 가서 전부 예술품을 가져왔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냥 난리가 났다는 거예요. 로마에서. 그러니까 로마인들이 보니까 이야 이런 게 있어. 그래가지고 전부 복제를 한 겁니다. 그러니까 전리품으로 그리스의 조각상들이나 이런 걸 주로 가져왔다. 그 이후로는 원자가 없고 다 모방만 하는 거네요. 그러니까 로마 시대는 그 뭐 석관이나 이런 게 준다. 석관, 개선문, 그다음에 기둥. 나중에 이제 트라이너스나 이런 황제들의 기둥 이런 게 있지만 기본적으로 조각들 특히 이제 조각을 중시했는데 조각들은 철저하게 복제를 했습니다. 쟤들이 우리보다 잘하니까. 그리고 또 그리스의 그 나중에 콘스탄티노플은 마찬가지지만 우리가 지금은 이제 그 문화의 중심이 많이 이제 서쪽으로 왔지만 당시에 로마 제국 시대도 동로마 쪽이 그리스어를 사용했거든요. 거기는 그리스어를 사용했습니다. 라틴어는 제국에 공용했지만 동로마, 그러니까 로마족의 동쪽 부분에서는 그리스어가 공용어였어요. 그래서 성경도 라틴어 불가타, 라틴어 그 통속 라틴어판이 나온 것은 4세기에 나왔고 그전엔 그리스어로 썼습니다. 왜냐면 그쪽은 전부 그리스어가 공용어거든요. 셉투아진트. 그러니까 저 고대 로마인들이 가서 그리스를 점령하면서 보니까 널려진 게 예술품인데 야 이거는 우리가 이거 못한다. 그러니까 그냥 다 복제하자 이렇게 된 겁니다. 근데 복제도 그러니까, 쉽지 않죠. 네, 그렇죠. 그거를 또 원래 청동에서 대리석으로 이 재료가 바뀐 거잖아요. 청동은 말이죠. 청동에다 이제 금박도 하고 뭐 여러 가지인데 청동은 무기로 만들 수 있거든요. 그리고 돈이 더 많이 들어요. 청동이 만들기 훨씬 어렵습니다. 그러니까 대리석은 주문인데 청동은 주문해서 만드는 것이 굉장히 복잡해요. 그러니까 대리석이 대표하니까 대리석을 주로 만든 거죠. 그렇지만 정확하지는 않지만 로마 시대 복제품도 되게 채색을 하지 않았을까라고 생각하는데 그거는 좀 쟁점입니다. 근데 원래 그리스에서는 청동도 채색을 하고 대리석은 무조건 다 채색을 했어요. 제가 근데 차장 얘기를 들으면서 좀 의아했던 게
만약에 그 시대에 정말 채색을 했고 네. 이 정말 주교했으면은 네. 사실 그 이후에 제가 잘은 모르지만 그런 이 누구냐 최후의 만찬 그 사람이 누구지? 그래, 다빈치. 다빈치. 네. 다빈치 같은 경우가 이 색칠할 때 이 뭐냐 원료? 그 원료 알료. 그걸 잘못 넣어가지고 네. 되게 실패한 걸로 많이 얘기하던데 그러니까 이 알료 발전이 되게 중요하잖아요. 그럼요, 굉장히 근데 중요해요. 그리스에서 그렇게 발전되지 않았잖아요. 아니요. 발전됐습니까? 정말 맞습니다. 오. 굉장히 발전했습니다. 오. 굉장히 발전. 그리스 얘기할 때도. 아, 그럼요. 그럼요. 다 알료가 엄청 발전이니까 그게 지금 흔적이 다 남아 있어요. 남아 있어 다 이제 과학적으로 이건 끝난 사실입니다. 아. 그리스 조각들은 채색을 했다. 전부 예외 없이. 이걸 이미. 그건 끝난 사실이에요. 과학적으로 입증이 된 사실이에요. 그럼 그 로마 시대 복제품은 채색을 했느냐 안 했느냐. 어. 그거는 한 것도 있고 안 한 것도 있고 그런 것 같아요. 네. 근데 그리스 시대는 예외 없습니다. 전부 채색했어요. 그러면 너무 촌스러워졌는데. 그렇죠. 색출시라니까. 네, 맞습니다. 그러니까 멋있었는데, 이제 예. 그게 그겁니다. 형태가 중요하냐 색채인데 우리는 저걸 예술 작품으로 보지만 그 사람들은 신전에 바치는 봉헌품이고 또 가족이 죽으면 가족을 기리는 봉헌 기념물이기 때문에 예술 작품은 본 게 아니죠. 예술 작품인 거 아니에요. 아니 제가 생각할 때는 더 아름다웠을 것 같은데 채색. 그러니까. 칠했으면? 근데 지금 우리 눈으로 복원을 근데 아까 근데 그렇지. 내시블 했던 거 보니까 너무 이게 촌스러워. 우리가 근데 우리가 특히 우리나라가 그렇습니다. 우리 청자 우리나라가 특히 미감이 그래요. 네. 청자나 백자가 채색을 채색 안 거의 해요. 물론 백자 채색했지만 근데 중국의 자기는 안 그렇거든요. 우리가 중국 자기 보면 에이 이게 뭐냐는데 촌스러워요. 촌스럽죠. 그런데 너무 어려요. 그것뿐만 아니라 우리가 대리석 조각에 너무 익숙해 있거든요. 사실 너무 익숙해 있습니다. 네. 그렇지만 그 형태, 그 형태는 그리스의 형태입니다. 우리가 지금 좋아했던 게 물론 이제 19세기 말에 그걸 깨지죠. 이제 그런 고전, 그걸 규범이라고 했다. 규범, 네. 캐논인데 그런 규범이 깨지지만 하여튼 그때까지는 서양 미술의 규범은 그리스 조각이었어요. 그래서 나중에 이제 오늘 제가 잠깐 이 파일이 잠깐 잘못 그림 못 보는데 우리가 팔등신 뭐 이런 거 네, 있잖아요. 네, 네. 그게 그리스에서 나온 거예요. 아. 그러니까 그 이렇게 유명한 이렇게, 조각가인데 네. 조각가인데 그 사람이 사람 얼굴하고 인체는 1대7이다. 이렇게 해야 된다. 1대7 된다. 그렇게 했어요. 그 자기가 그렇게 조각을 만들어서 딱 너무 보면서 이상적인 걸 1대7. 했어. 1대7 보고 몸은 이렇게 만들어야 된다. 그러니까 네. 그리스 조각 작품은 그 실물 조각이 별로 없었다는 거죠. 네. 그런 것은 아까 더 크게 말씀 그리고 아니 더- 완벽하게 이상화. 실제가 아니고 실제보다는 물론 인물 조각상도 없지는 않았을 겁니다. 그렇지만 대부분의 조각은 얼굴이나 인체가 실제 몸이 아니었어요. 이상화된 거였어요. 그냥 그렇습니다. 사람을 그리듯이 신화로 하지 않아도요. 신화. 그러니까 자기 뭐 아들이나 누가 부모가 돌아가셨다. 그럼 이제 무덤에다 그 조각상 줄 때 실물을 하지 않은 경우는 없었어요. 되게 잘생긴 그러니까 네. 칼로스. 칼로스의 이념이 중요했지 실물을 실물대로 이렇게 보는 거 그건 로마 시대입니다. 그러면은 갑자기 이거 교수님께서 얘기하시니까 드는 생각인데 그럼 그 사람들이 이제 실물을 중요하게 생각하기보다는 약간 좀 이상적인 몸매나 이상적인 것을 얼굴을. 좋아하면 현실 세계에서도 그게 막 반영이 됐겠네요. 그러니까 현실에서 네. 이렇게 실제로 저 이렇게 모습을 보고 나도 운동을 열심히 해서 그럼요. 만들고. 네, 그렇게. 그러니까. 그러니까 그리스 애들은 그치. 젊은 어렸을 때 12시에는 체육관 가야 돼요. 무조건 운동하고. 그래서 남자 몸을 시민은 막 만드는 거죠? 무조건 몸을 만들어야 돼요. 그게 그러니까 배 나온 애들은 거의 인간처럼 못 됐다는 그러니까 이제 그 쌀업지 못 받았죠. 그러니까 전부 저거 하고 그게 지금도 적용이 돼야겠다. 그러니까 스파르타 영화에 근육 나오는데 스파르타. 가짜가 아니야 진짜야. 전부 그 체력단을 해야 돼요. 체력단을 해야지. 어렸을 때부터 계속 그거를. 체력단을 해야 돼요. 그러니까 그에 주는 스트레스도 있었겠죠. 모든 사람인데 하여튼 그러니까 자유 시민은 그러니까 그리스 아테네 인구의 10분의 1이 안 되는 애들은 일과가 12시인가 그거는 체육단 현장에 가야 돼. 김나시움. 근데 김나시움은 저번에 말씀드렸죠. 네이키드. 네. 그 어원이 벌거벗은 뜻이에요. 네, 네. 거기는 노예나 여자는 못 갔어요. 그러니까 자기들끼리만 타고. 그럼 여자들은 좀 이렇게 운동을 안 하겠네. 그러니까 고대 그리스 여성의 생활에 대해서 알지만 여성들은 그러지 못했겠죠. 그럼 고대 그리스 여성사나 혹시 그런 그거는 좀 정확하게 자료가 없습니다. 그러니까 이제 우리가 그 동성애 문제도 그 사포의 그 기록 레스보스 섬에 있는 그런 거 정도 좀 남아 있지만 고대 그리스 여성들이 어떻게 살았는가는 정확하게 그림으로도 잘 안 나타나요. 네, 그러니까 그림 보는데 되게 옷을 입고 있죠. 근데 이제 아까 디오니우스 여사들 그 마이너스 걔들 술 먹고 하는 거 그런 건 좀 남아 있지. 물론 있습니다. 고급 매칭부 헤테이라는 고급 매칭들이 있어요. 그런 기록은 있지만 평범한 주부가 그러니까 자유 시민의 부인들이 어떻게 살았나
그거는 이렇게 기록이 많이 있고 후이대로 가면 헬레니즘 시대 이때로 가면 좀 나오는데 고대 그리스 여성들이 어떻게 살았냐는 적어도 미술 작품에 이런 건 별로 남아있지 않습니다. 근데 아마 보니까 파르테논 신전 같은 것도 다 사실은 메소포타미아에서 먼저 영향을 받은 거. 그래서 아니, 그러니까 맞다고 신전은 그렇죠. 신전은 예. 이제 제가 지구라트라고 예. 그래서 지구라트인데 하여튼 신전은 뭐 메소포타미아 문명의 선지니까 그건 네. 입지도 신전이니까 당연히 그 신전 받은 것은 영향을 받았죠. 특히 보니까 아까 성소, 지성소 딱 예. 구분해가지고 예. 이거 보니까 이거 뭐 이스라엘이라든 그건 아니죠. 아닌가요? 이스라엘이 그걸 본받은 거죠. 아, 그 이후에? 그럼요. 이게 훨씬 먼저인데. 근데 그 이스라엘 같은 경우는 본인들이 네. 자기들이 솔로몬 선전에서부터 왔다고 생각하니까. 솔로몬이 기원전 1000년이에요. 천전인데 네. 이거는 사실 그 전에부터 그 전에 내려온 거죠. 그 전에 그러니까 그리스 시대 거죠. 넘어오지 그치, 않았지만 그치. 메소포타미아에서 온 거죠. 근데 이제 누가 누구를 본받았는지는 그건 좀 쟁점이 있습니다. 음. 그러니까 지성소의 개념은 지구라트도 있고 다 있으니까 지성소는 아무나 못 들어가는 거죠. 네, 네. 근데 이제 좀 그러니까 마찬가지로 성막, 그 유대교 네, 네, 성막은 네. 아무나 못 들어가잖아요. 그렇죠. 거기에. 네, 특히 네, 지금은 네. 마찬가지인데 우리가 지금 이제 교회는 좀 그걸 잘 먹는데 나중에 이제 교회도 있죠. 교회도 그 신자석하고 성가 대사하고 구분해 놓거든요. 맞습니다. 예. 나중에 했는데 그건 제 말씀인데 그건 뭐 음. 그 이스라엘 영향이보다 그 메소포타미아 아, 영향이에요. 메소포타미아. 그러니까 그 신전 안에 지성소가 있는 것은 네. 메소포타미아 영향입니다. 네. 거긴 사제만 들어갈 수 맞아, 있었죠. 맞아. 사제만. 예. 우리 한국 교회도요. 예. 지금도 그런 데 있을 겁니다. 목사들이 설교하는 강단에 예. 교인들이 못 올라가게 해요. 그게 정교회가 그래요. 어. 지금 아현동에 네. 그 아현동에 저 우리나라 유일하게 그 정교회 건물인데 네. 거기에 보면 미사를 드린 공간에 이 이코노타시스라고 성화벽이 있어요. 맞습니다. 예, 예. 근데 그게 제일 봤다는 게 러시아예요. 그 푸틴이 제일 자랑하는 게 그겁니다. 그 다른 거? 성화벽은 별로 없어. 나중에 보여드릴게요. 네. 정말 엄청납니다. 근데 그거는 다른 세계는 별로 없어요. 그 그러니까 특히 그리스 저 기독교 정교회 성당 안에는 네. 서양교회도 그게 있었어요. 근데 서양교회는 나중에 이제 그게 너무 그 폐쇄적이다 해서 좀 많이 없었는데, 정교회는 신자석하고 미사를 집전하는 공간하고 딱 구분합니다. 그래서 그 공간에는 성화벽이 딱 가로막고 있어가지고 문을 열고 들어가 있어요. 근데 그 공간에는 집전하는 신부도 아니면 아무도 못 들어가요. 그러니까 굉장히 폐쇄죠. 그러니까 이 사람들은 소리만 듣는 거예요. 집전하는 광경은 못 봅니다. 신도들은. 아예 닫혀져 있어요. 닫혀져 있어요. 그럼 소리로만 예배. 소리만 예배 드리는 거예요. 원래 초기 교회가 그랬어요. 왜냐면 그 지성소거든. 그렇지. 예. 그렇지. 근데 이제 서양 교회는 그걸 이제 개방을 했죠. 나중에 이제 네. 그걸 없앴는데 서양 교회도 남아있는 데가 있습니다. 그런데 원래 교회에서는 그 예수의 죽음 이후에는 그게 지성소의 문이 열렸다고 생각해요. 아니요. 휘장이 찢어졌다고. 원래 이제 우리가 카톨릭은 보편이라는 뜻입니다. 보편. 네, 네. 오소독스는 정통이거든요. 정통 교회에서는 그걸 딱 구분했어요. 구분했어요. 네, 구분했어요. 네, 그래서 벽을 딱 만들어놨습니다. 그래서 물론 문이 있습니다. 출입을 하지만 원래는 신자들은 소리로만 보지 그 집전한 공격을 못 봤습니다. 네, 그럼 우리 방송 같이 보신 분들이 하신 질문들, 그냥 글 같은 거 좀 보자면, 우리 핫쌤님께서 저 시대 이후로는 새로운 문학은 없다고들 하죠. 이렇게 얘기를 하셨고. 그런 말인데 하여튼 그런 그 소위 그러니까 지금 문학 이론식의 최고의 문학 비평이 아리스토텔레스거든요. 아리스토텔레스 네. 두 가지가 있죠. 미메시스랑 카타르시스 이야기했는데 그거를 넘는 문학 이론이 그다음에 없다고 보면 미메시스, 되죠. 카타르시스. 미메시스, 카타르시스. 그것도 좀 어려운 개념인데 카타르시스도 어려운 개념인데 하여튼 예. 아니, 철학도 그런 말 있지 않습니까? 그렇죠. 모든 철학은 플라톤의 예. 주석. 그러니까 예. 거기에 나오죠. 소크라테스는 글 쓰지 않았으니까 네. 플라톤과 아리스토텔레스인데 지금도 뭐 계속 거기에 대해서 이야기를 하니까 정말 위대한 시대였죠. 위대한 시대. 예. 그러면 참 현대인들은 예를 들어서 음악 같은 경우는 사실은 뭐 베토벤, 뭐 모차르트, 뭐 그 시기 한 거를 지금 연주를 하잖아요. 네. 지금 훌륭한 예술인의 기준이 이 지휘가들이나 아니면 음악가들인데 만들어 놓고 잘 연주하는 사람이잖아요. 네, 네. 근데 새로운 곡은 안 나오잖아요. 지금 뭔가 그렇죠. 그렇게. 그러니까 이제 그것도 고전이라고 볼 수 있죠. 지금은 그냥 네. 지금 완전히 그냥 만들어 놓은 것들을 연주하고 그런 시대네요. 그냥 서로 만주지 못하고. 아니 뭐 그것도 이제 많이 또 현대 예술이 또 남도 장점이 있으니까. 있죠. 예. 죄송합니다. 혹시 음악 하시는 분들 죄송합니다. 제가 평안을 하고도 아니었고요. 그리고 인프라가 잘 돼 있다고 온대님께서 네. 그 당시에 아테네가 인프라가 잘 돼 근데 있다고. 하고 딱 중요한 게 네. 그러니까 아테네인들이 해상 국가라서 배 건조 조선이 제일 중요하죠. 아까 상선하고 전함이 제일 중요한데
그거보다 돈을 더 많이 쓴 게 연극에 돈을 연극. 썼습니다. 연극이에요? 예, 아까 잠깐만 좀. 얘기하셨는데 근데 그 연극 이제 비용 그 디오니스 제전 연극제를 합니다. 봄에 아까 말 연극제를 하는데 그 돈이 많이 들 거 아닙니까? 네. 누가 됩니까? 나라 시대가요? 그렇죠. 노블레스 오블리주입니다. 아. 정치 지도자 어... 이런 사람들 돈. 근데 벌죠. 그때도 정치 지도자가 돈이 많았습니까? 아, 그럼요. 근데 그들은 왜 돈이 많아요? 뭐 여러 그러니까 다 귀족 출신이죠. 그리고 여러 가지를 땅? 했겠죠. 예, 예. 뭐 그러면 이런. 그러니까 우리가 아테네 민주주의를 네. 대중이 데모스가 이끌어낸 정치가 아니에요. 네. 정책은 귀족들이 냅니다. 아. 귀족들이 내고 음. 판단을 자 A단 정책하고 B단 정책인데 선택하시오. 그러면 이제 그건 데모스들이 한 거죠. 아, 그래도 데모스한테 그 정도의 그렇죠. 권한이 주어지잖아요. 그래서 그걸 직접 민주주의라는 거죠. 아. 그러니까, 예. 그러니까 그 귀족 계급이 다 있어요. 귀족 계급에서 그들이 쫙 해서 나중에 이제 그들이 뭐 참주나 뭐 대마고나 이렇게 형태되는데 민주주의를 우리가 4만 명이 다 모여서 다 항상 투표하는 게 아니라 정책을 내겁니다. 이렇게 정책을 하겠다. 그래서 찬성할래 반대할래고 물어봅니다. 물어보는데 하여튼 뭐 그 이제 그건 대의제는 아니지만 우리가 생각하는 직접 민주주의 4만 명이 다 발언하면 그게 되겠습니까? 그건 안 되죠. 근데 중요한 건 제일 중요한 행사 연극이고 저 연극에 정말 목숨 건졌죠. 저녁마다 가서 연극을 봤어요. 저녁마다 가서. 그러니까 우리 요새 드라마 보는 뭐 더인데 그 돈을 누가 냈냐? 돈만 귀족이나 귀족들이? 정치적으로. 네, 그러니까 교수님 발달할 수밖에 여기서 지금 없었네요. 영국 얘기하시니까 두 분이 질문하시는데 이제 몬데님과 하세님이 몬데님 같은 경우는 이제 왜 그 시대에 연극이 발달했냐 하니까 우리 하세님은 이게 그 당시에는 교육과 오락의 기능도 있고 네, 그런 그렇죠. 말씀하세요. 예, 그래서 몬데님께서 이 연극은 시민들만 볼 수 있는 건지 그렇죠. 그러니까 자유인들 여성들이 갔는지 안 갔는지는 근데 아마 여성들은 또 갔을 거예요. 네. 여성들도 그러니까 자유시민은 구경을 할 수 있었다는 겁니다. 네. 자유시민은. 근데 배우는 안 됐어요. 배우는 여성역은 남자가 가면을 쓰고 아, 있고 그쵸, 그거는- 그 전통이 16세기까지 갔습니다. 네. 서양 연구에서는. 네. 서양 연구에서는. 노예들은 못 보고 너희들 못 보죠. 네. 너희들은 다. 아, 그럼 너무 불쌍하다. 아, 그럼요. 그거 진짜 네. 삶이 아닌 것 같아요. 진짜. 근데 뭐 지금도 유명한 오페라 공연이나 비싼 공연은 돈 너무 싸서 우리도 못 가. 못 보죠. 우리도 못 가. 그래도 착각하지 지금은 마. 오빠라 본 적 있어요? 그게 아니라 지금은 그래도 이 영상이라는 시스템 예, 그렇죠. 발달해가지고 그러니까 그런 거 보면 이제 민주화된 그 거죠. 매체를 통해서는 볼 수가 있잖아요. 뭐 오페라 베르디도 볼 수 있고 그렇죠. 예. 여기 보면은 저희도 CD도 사놨거든요. 그래서 그 한 번 가는데 20몇만 원, 막 30만 원 하는데 그거는 세트로 20몇만 원이어가지고 저희가 사는 거. 아 그 당시에도 연극을 볼 수 있는 대리 뭔가 있었으면 봤겠지. 그걸 못 본 거지. 근데 우리는 지금 그런 시스템이라도 있는데 그때 당시에 사람들은 그거 그렇죠. 못 봤다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지금 우리가 그러니까 전번에 제가 말씀드렸지만 뭐 그 소년의 동선이 너무 재밌지만 이 사회 제도라는 것은 그러니까 우리가 너무 우리 시대에 대해서 자신감을 갖춰서 너무 과도하게 자신감 갖춰서 또 과도하게 비하할 필요도 없고 상대적인 거죠. 상대적인 거. 사실 많이 다르죠. 고대 그리스 사회는 지금 그러니까 우리도 조선 시대 사회랑 지금이랑 엄청 있고 몇십 년 전만하고도 지금 네, 엄청 다르지 않습니까? 그런 다르니까. 상대적인 감각을 맞습니다. 갖고 네. 많은 지식이고 객관적인 평가를 가능하도록 노력을 해야죠. 근데 하여튼 고대 그리스인들은 연극의 열광인데 그게 이제 중요한 게임이 카타르시스인데 그건 좀 오늘 시간이 길어서 제가 다음 시간에 한번 그 카타르시스는 좀 이론이 많거든요. 근데 이제 그거는 다음에 한번 기회를 근데 기회인데 중요한 거는 올림픽처럼 정치적인 의미가 있지 않을까? 그렇죠. 선동의 그렇죠. 의미 같은 거. 그것도 그런 있어요. 것들. 왜냐면 예. 아까 말씀드린 비극이나 희극은 당연히 비꼬는 거니까 네. 비극도 당시 아테네의 정치 상황이나 사회 생활에서 느끼는 문제점을 메타포로 삼아서 연구로 표현하니까 네. 연극이 선동의 수단이 될 수도 당연히 있죠. 당연히 있습니다. 정치 부자도 있는데. 아, 그럼요. 오. 그 이제 희극 아리스토파네스는 네. 소크라테스나 당시의 유명 정치인들을 아주 신랄하게. 신랄하게 풍자했죠. 특히 그걸 모르겠냐. 그러면 이 당시에 그 배우들도 하나의 뭐 이렇게 귀족층이었어요? 아니 배우들은 이제 자유 시민들이었죠. 시민들. 자유시민들이 하고? 배우들 그러면 전문 그 배우들을 키웠죠. 중에서도 전문 배우들 중에 전문 배우들 키웠죠. 인기 많은 사람들이 있고 그 있었겠죠. 그랬을까요? 네. 그래서 이제 기록이 남아요. 최초의 뭐 유명 배우인데 그 이제 상을 들었습니다. 네. 아테네 전쟁은 비극 세 편하고 사티로스 플레이 한 편 내서 이제 거기서 상을 타서 뭐 아까 말한 소포크라스 상을 타기도 하는데 배우도 이제 기록이 있는데 근데 이제 그때는 배우의 역할이 그렇게 크진 않았어요. 인기 배우는 별로 없었습니다. 인기 배우는 극작가가 훨씬 더 중요했습니다. 훨씬 더 훨씬 더 수준이 중요해요. 높으네요. 극작가 훨씬 더 작가를 중요해요. 먼저 생각하는. 그럼요. 그러니까 지금은 배우는 그렇지 왜냐면 배우가 인기가 있을 수 없는 게 가면을 쓰고 하잖아요. 그 코러스가 굉장히 중요한 역할을 했거든. 12명, 네. 되게 12명인데 코러스가 중요하기 때문에
지금의 말하는 주연, 조연이 좀 개념이 달랐어요. 근데 그래도 인기 있는 배우가 있었겠죠. 근데 잘하는 배우. 극작가가 제일 중요했어요. 극작가. 그러니까 그들의 이름이 지금까지 남아있는 거죠. 근데 그렇죠. 이제 시대가 좀 변해가면서 지금 그럼요. 시대에는 좀 그거는 영화도 마찬가지입니다. 네, 영화도 감독이 좀 영화도 약간 처음에는 배우들의 이름은 없었어요. 초기 무성 영화 초기 시대에는 배우들의 이름은 없었습니다. 아, 배우들의 이름이 없었어요. 아. 배우는 이름 없었습니다. 나중에 이제 아. 스타가 나오기 시작했죠. 이제 그 중에 이제 제일 유명한 채플린이고 이러지만 초기의 영화에는 배우들 이름은 없었어요. 어. 예. 우리 준희 일꾼님께서 예. 우스의 신이 아폴로가 다른가요? 아, 다르죠. 다르죠. 전혀 다르죠. 네. 아폴로는 치료의 신은 아닙니다. 아니, 우스의 신이 아폴로의 아들입니다. 아까 저도 이제 네. 그 뭐죠? 원래는 아폴론이 치유의 능력이 있는데 그거를 이제 우스의 신한테 이렇게 이게 아폴로 물려주는. 저도 그 전부에 아폴로 그 신의 이름이 뭐더라? 잠깐요. 에피다우스. 아스클레피우스가 네. 이게 아스클레피우스 누구였는데 저도 그건 한번 찾아봐야겠습니다. 네. 아폴로는 하여튼 아닙니다. 네, 아폴로 네. 예. 아폴로의 아들이 맞습니다. 맞습니다. 한번 인터넷 검색해 보세요. 예, 그런 말인데. 근데 중요한 게 아는 거 나왔어. 예, 중요한 게 예. 하여튼 육체적인 치료 못지않게 정신적 치료, 그러니까 지금에 말하는 연극 치유, 문학 치료 이런 걸 그거를 했던 그 당시에 했던 거죠. 한 거예요? 그럼요. 그러니까 야, 그런 그 멋지다. 신전에 극장이 있고 마지막 병원이 있고 운동장이 있고 목욕탕이 있고 다 있었습니다. 아, 그러니까 아예 그 복합 단지로 다 있어서 있었어요. 그 안에서 이제 생활을 다 하고. 있었어요. 예, 예. 아, 너무 멋있는 것 같아요. 오히려 지금 시대보다 뭐 그 지금이 뭐 시대가- 전염병도 고치고 아. 그러는데 이게 문제야. 자꾸 너무 비하하지도 말고 네. 너무 자랑하지도 말고. 아니 근데 약간 부러운 면도 있긴 있어. 왜냐면 그리고 하나는 뭐냐면 그 시대에 연극이 계속 있었고 또 그 조각도 있고 그 시대의 예술이 그냥 우리의 삶에서 계속된다는 거 있잖아요. 그게 우리의 삶에서 뭔가 다른 걸로 대체되는 것도 있고 뭐 과학이 발달하기도 하고 막 이러지만 문명도 발달을 하지만 그 발달이라는 거를 넘어서 그냥 계속 존재하는 거 있잖아요. 그게 뭐 뛰어나고 뭐 어떻게 되고 그런 게 아니라 그 상태가 계속 지금까지 그것이 사람에게 기쁨이 되거나 사람들을 치유하거나 사람들에게 이렇게 막 그 각광받는 게 아, 사람은 항상 똑같구나. 그런 감정이 있는 사람들이고 이제 그게 똑같구나, 카타르시스가 그런 이제 그 생각이 카타르시스가 아까 말씀드린 여기 뭐 잠깐 떴지만 그러니까 연극이 교육과 오락의 기능이 같이 있었던 거죠. 같이 있었죠. 물론 교육은 그 돈 많은 사람들 아까 그 교육은 저번에 말했죠. 멘토 멘티 관계에서 네. 자기보다 저 시민들 그 어른 시민한테 배웠지만 연극도 당연히 교육하고 오락의 기능이 같이 있었는데 이제 그 연극의 기능 중에서 카타르시스 그 개념이 이제 굉장히 중요한데 지금 이제 그걸 너무 이야기하면 시간이 너무 맞습니다. 오니까 다음 시간에 한번 제가 네. 카타르시스 한번 네. 이야기를 해보겠습니다. 네. 아까 우리 몸매 얘기하는데 우리 네. 준희님과 이제 하스님은 이제 실제로는 그럼 5등신 되는데 네. 이 아름답게 아까 이제 8등신 나오고 그러잖아요. 네. 준희님. 이상형이니까. 네. 근데 제가 참 이상한 게 이건 제가 웃기려고 하는 얘기가 아니라 그림이나 동상 볼 때마다 나체를 볼 때마다 웃긴 게 예를 들어서 남성의 성기를 다 그리잖아요. 네, 네. 근데 과도하게 안 그리더라고요. 그거는. 그렇죠. 예.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어차피 이상형이라면은 네. 그 당시 남자들은 뭐 관심이 없었나 봐 그런 거예요. 이런 건 이렇게 뭐 아니죠. 성기를 할 필요가 없다. 아니 그렇게? 그게 아니죠. 사티로스 플레이에서는 그걸 아주 큰 상에서 그런 사티로스. 거니까 네. 그런 거로 푸는 거죠. 이렇게? 말이죠. 그러니까 너무 외설스러운 거 원래 골드 그리스 조각의 특징이 뭐냐면 조화 안정 균형이거든요. 네. 근데 과도하게 성기를 하면 그건 좀 그렇죠. 네, 그쵸. 조화가 안 되고 안 되고요. 거기에 집중하게 그러니까 되니까 사티로스 플레이로 오히려 그런 거죠. 몸에 집중하려면은 그렇죠. 그거를 전체적인 낮추고. 균형미니까 그러면 성인데 네. 그건 이제 사티로스 아까 우리 내가 뭐래? 남자의 희망을 담아고 이상을 보여주려고 아니 그러죠. 그거는 사티로스 플레이에서 보잖아요. 얼마인지 네. 크게 해서 그거 네, 보여주니까. 아까 뭐 귀도 크게 하고 이렇게 막 꼬리도 막 그건 이제 있고. 사티로스니까 네, 그런 네. 경우고 그 성기 부분은 사티로스를 대변해서 그렇게 그렇죠. 표현했죠. 그러니까요. 예. 네. 자, 이 와중에 지금 여기가 나오네요. 그 청동 성이 어렵고 당시 이제 대리석이 흔해갖고 많이 그렇죠. 그러니까 활용했다고 이게 예. 당시에는 청동 조각이 더 많았을 겁니다. 근데 그 정확한 통계는 없지만 유명한 조각가들은 되게 청동으로 조각을 했어요. 근데 대리석도 많이 썼죠. 그래서 어느 걸 더 많이 쓰니까 우리는 지금 조각하면 대리석만 생각하는데 그 청동 조각이 이렇게 많지 않죠. 많죠. 시간이 가면 푸둥둥해지는데 당시에는 청동 조각이 대리석 조각보다 아마 뭐 많았다 적었다 이거 가지고 좀 굉장히 유행했고 청동 조각이 워낙 만들기가 복잡합니다. 그래서 로마 시대는
대복제품들을 대리석으로 만든 겁니다. 그렇구나. 청동조각이 굉장히 어려워요. 그 청동조각이 청동으로 조각하면 끝나지 않고 그 주문을 만들어서 붓거든요. 거기다 온갖 장식을 담다. 눈은 뭘 집어넣어요? 유리를 집어넣어 찍고 입술 치사고 다 칠합니다. 아까 보셨잖아요. 눈을 그냥 넣지 않아요. 눈에 뭘 박아 넣습니다. 네. 그러니까 눈동자가 반짝반짝 빛나게. 네, 반짝반짝. 예. 그러니까 청동조각이 더 어렵고 돈이 더 많이 드는 건 확실한 사실인데 왜 안 남아있냐? 나중에 전쟁할 때 청동 여기서 무기로 하고 또 금박 띄어다 갖다 쓰고 그러니까 아까 그 아테네 파르테노스 그 신전 그 저 상 같은 거는 금하고 상하가 1100kg를 썼다니까 아테네의 모든 보물이 거기가 있는 거죠. 그러니까 파르테논 신전이 신전보다는 사실은 뭐예요? 국가의 보물 창고였다는 겁니다. 예. 그래서 제가 이해 안 된 건 아까 로마 같은 경우는 석관을 하잖아요, 교수님. 그렇죠. 근데 그 사람들이 석관을 만들 때는 이거를 사실은 누구한테 보여주려 만드는 게 아닐 거 아닙니까? 이게 어차피 석관인데. 들어가는 거니까. 근데 그거를 이렇게 정성도. 왜 그게 이제 사자에 대한 기념물이니까 사자를 기릴 때 석관으로 기려서 사자를 하는 기념하는 것은 어디나 있죠. 그러니까 옛날에 마찬가지죠. 그 왕이나 이건 부장품 집어넣는 게 누구한테 보여주려 아니라 그 사람을 기리는 거죠. 네. 기리고. 석관 안쪽에도 조각이 있는 거죠, 교수님. 그러니까 이제 이렇습니다. 그 전번에 본 다이버의 무덤, 그 벽화들 그러니까 그거는 안쪽에 그림이 있는 건데 보통 나중에 로마 시대에 유행하는 석관은 밖에 사면하고 밖에 사면에 답니다. 알렉산더 사건을 받고 뚜껑은 안 하는데 나중에 이제 그 로마 시대에서 기독교 시대는 뚜껑 위에다가 사람 그 상을 입혀놓죠. 그러니까 그 석관의 발달사도 굉장히 중요한데 로마 시대는 되게 석관의 외부 사면에다 했습니다. 그런데 이제 고대 그리스의 에투리아나 이런 거 보면 석관 안에다 그 관 안에다가 벽 그림을 그려놓은 것도 있어요. 그게 이제 전에 본 다이버의 무덤 그거죠. 관 안에 있는 겁니다. 관 안에. 그게 진짜 망자를 위한 그림이에요. 밖에 있는 거는 그렇죠. 망자라고 사실은 과시용이죠. 과시용이죠. 예. 아니 근데 과시용이기도 한데 이제 그 사람들은 이렇게 의도하지 않았겠지만 그거를 함으로써 후대가 이렇게 볼 수 있게 됐잖아요. 근데 오늘날에는 사실 그 무덤 파봤자. 근데 거기는 무덤 파는 게 아니니까. 그러니까 아니 나는 파서 하나요? 그러니까 완전히 이렇게 지하되었지만 지하에다 갖다 놨죠. 지하에다 하고 무덤은 팠죠. 왜? 그 발굴되니까. 근데 우리는 사실 지금 현대 시대에서는 그런 무덤을 만들지 않잖아요. 만드는 사람이 있나? 그리고 후대에 남겨줄 게 없어. 왜 돈 많으면 크게 무덤 조성하겠죠. 왜? 근데 저는 이거 하나만 묻고 이제 여쭤보고 전 딴 것보다도 교수님 되게 이상했던 게 보고 감탄한 게 서양 남아있는 작품들을 보면은 지금도 그런데 그냥 집이 있으면 입구에 막 대리석을 막 만들고 그러잖아요. 이렇게. 그럼 그 사람들은 집을 만들 때부터 이 집을 재건축할 마음이 없었구나. 아니 그러니까 왜냐면 집이 오래된 이유가 근데 그들이 처음부터 이거를 무슨 예술품으로 만든 건 아닐 겁니다. 근데 이거를 막 부술 수는 없잖아. 그래서 남아있는 거야 이렇게. 근데 우리 같은 경우는 현대인들 집은 그냥 쉽게 부수고 다 재건축할 수 있는데 이 과거의 집은 막 건물이 예술이야. 막 하나하나 이렇게 조각이 막. 근데 이걸 다 부수면 어떡해? 근데 그 사람들이요 그런 마음이 있었을까요? 내가 내 집을 지을 때 아까 말씀하신 것처럼 페디먼트나 아니면은 그 기둥 나와서 하는 거죠. 입구에 들어가는 그 모든 것에 사실은 정말 말씀하신 것처럼 작품을 만들잖아요. 그런 의도가 있었을까요? 내 집을 만들 때 이제 그렇게 예쁘게 하고 싶어? 이제 경제력에 의해서 봤는데 고대 그리스에서 이제 그 저택은 별로 안 남아 있어요. 아테네에서 도시국가들에서. 그러니까 도시국가의 인구가 3-40명밖에 안 되고 사마니까 그 경제력 규모에서 로마 제국과 아테네 고대 그리스 국가는 엄청난 차이가 있는 겁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말하는 저택, 빌라 뭐 이런 것들은 로마 제국 시대에 많이 만들어져요. 왜냐면 경제력 면에서 상대가 안 되거든요. 물론 아테네가 여러 가지 이념이나 정신적이나 이런 건 대단했지만 경제력 부분에서 인구 40만하고 로마는 그렇죠. 벌써 로마만 100만이 넘었는데 그 대제국에서 그 경제력이 비교가 안 되죠. 그러니까 초상이나 이런 게 초상 조각이나 이런 게 발달하고 저택 이런 게 문화가 발달한 것은 로마 제국 시대 때입니다. 그전에는 개인이 그 정도 치부하기 어려웠어요. 지금 여러분 보시면 이제 우리도 지금 시대에 빌 게이츠나 이런 사람은 천문학적인 재산을 갖고 있잖아요. 물론 옛날에도 돈 많은 사람도 많았습니다. 그렇지만 지금의 그런 돈하고는 좀 비교하기 어렵죠. 그러니까
그때 아테네 그 그리스 도시국가 시대 경제력일 때 개인이 이렇게 큰 저택이나 신전에 같은 건물을 네. 짓기는 어려웠어요. 그리고 제가 이제 되게 교수님 강의를 들으면서 되게 신기했던 거는 그 주두라고 하는 네, 예. 그 기둥머리. 기둥머리에 이렇게 막 그 사람으로 네. 하잖아요. 네, 아트라스 신, 네. 예, 예. 기둥 자체를. 네, 기둥 자체를 네. 그렇게 했는데 그거를 모방해서 네. 뭐 이렇게 뭐 프랑스에서도 만들고 그렇죠. 미국에 네. 막 이렇게 만든 걸 보니까 네. 이게 너무 신기하더라고요. 그럼요. 그러니까 네. 현재 고대 그리스 건축에 많은 요소들이 현대 서양 건축에 많이 영향을 줬죠. 그러니까요. 네. 그리고 되게 역동적인 그림이라고 하셔가지고 설명 파르테논 신전의 그 이쪽 페디먼트죠. 예. 거기서 이렇게 쭉 그 조각들 스토리텔링을 하고 있는 거예요. 근데 그 조각들 사이즈가 네. 아까 그 영국 거기 보니까 되게 사람 거의 크더라고요. 인체 2m 네. 정도입니다. 그러니까요. 엄청 크기가 되게 크더라고요. 아, 페디먼트가 2m예요? 아니 그 페미티먼틴 조각들이 앉아 있거든요. 네. 그러니까 그 사람 신체는 거의 비슷해요. 네. 오. 아니 그래서 크더라고. 그래요? 그래서 그럼요. 어떻게 그렇게 크게 원래 이게 컸겠죠 아무래도 네. 이게 큰 오. 건물이니까. 그러니까 앉아서 다 있어 그렇지. 그 네. 크기가 거의 네. 이 사람 크기가 거의 야, 비슷해요. 그래서 대단하다, 근데 진짜. 건물을 진짜 외계인이 와서 한 것 같은 느낌이 든다. 건물을 만들 때 그거를 어떻게 올렸는지 아니면 거기에 올려진 상태에서 조각을 했는지. 아니 뭐그 기준이 이보다 세계 그 7대 불가 사이에는 그보다 훨씬 더 높은 건물도 많고 그랬어요. 아, 그래요? 네. 아니 그래서 너무 신기하고 또 너무 아름답더라고요 말씀하신 네. 것처럼. 그리고 그 생명력이라 그래야 네. 될까요? 그게 표현이 돼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 그래서- 인체를 하여튼 그러니까 저번에 말한 케네스 클라크 한 말, 그러니까 누드가 서양 미술의 핵심이란 말인데 그 인체를 표현돼서는 고대 그리스를 따라갈 수가 없었고 그래서 로마 제국 군대가 가서 로마 그 사람들이 그리스를 점령해서 장군들이 뭘 가져왔냐 금은 보화를 가져온 게 아니라 조각상들을 집어온 겁니다. 아, 저기 그러니까 너무 살아있는 것 같아요. 아 그럼요. 그래서 진짜 네, 감사합니다. 오늘 교수님, 너무 또 재밌는 오늘 두 번째 강의 해주셨고요. 다음 주에는 교수님께서 로마의 이야기를 하십니다. 로마 제국의 역사. 로마 창건부터 1453년 동로마가 망할 때까지 그 이야기를, 이미지를 가지고 예. 해주시는 게 맞죠, 교수님? 예. 그리고 이제 그 전에 네. 헬레니즘 시대를 우리가 안 할 수 없으니까 아. 그 헬레니즘 시대를 잠깐 하고 네. 잠깐 하실 수 있겠습니까, 교수님? 헬레니즘 잠깐 하고 오늘 못한 부분 뭐 몇 가지 잠깐 이야기하고 그다음에 이제 이게 뭐 우리가 이게 딱딱 끊어진 게 아니니까 네, 문화라고 또 아까 말씀드린 민호화 문명이 망하고 미케네 문명이 세운 건 아니거든요. 그러니까 그렇지. 그 마찬가지로 다음 강의 오늘은 미진했던 부분하고 헬레니즘 시대에서 네. 특히 페르가몬이라는 도시가 있습니다. 아. 터키 서쪽에 제가 네. 굉장히 중요한 페르가몬. 부분이- 향수 아닙니까? 향수 이름이 페르가몬이니까요. 아닌가? 뭐 뭐지? 뭐지? 하여튼 죄송합니다. 그 네. 페르가몬 그 도시를 좀 잠깐 설명을 하고 그게 헬레니즘 시대의 제일 그렇습니까? 중요한 도시니까 그걸 좀 설명하고 로마 제국 역사를 좀 같이 한번 간단히 설명하는 그런 시간을 가졌으면 좋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교수님, 네. 오늘 방송 함께 해주신 여러분 너무 감사하고요. 오늘은 저희 사무리가 없습니다. 휴무리. 왜냐면 우리 어국사님이 자꾸 집에 가자고, 집에 가서 저한테 자꾸 스파게티를 해달라고. 아니 그래서- 왜냐면요 지난주 내내 정말 한 번도 집에 일찍 못 들어왔어요. 그래서 어쩔 수 없이 죄송합니다, 여러분. 제가 우리 어제육제가 거리두기를 하고 방송에 집중하려고 했는데 오늘 어쩔 수 없이 제가 좀 일찍 들어가고 내일 아침에 뵙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이렇게 강의 너무너무 유익한 강의 해주신 교수님 감사드립니다. 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방송은 여기서 마치겠습니다. 여러분 다 네. 좋은 밤 되십시오. 감사합니다. 네 감사합니다. 그리고 교수님이 이제 유튜브를 시작하셨습니다. 유튜브를 오늘 만들었고 또 단장한 다음에 다음 주에 소개해드리면 여러분 그 유튜브 가입 부탁드리겠습니다. 자, 좋은 밤 되십시오. 마치겠습니다. 네. 죄송합니다.